최근에 새로운 파라오의 무덤이 발견이 됐습니까? 예, 발견됐습니다. 근데 워낙 시기가 넓으니까 이집트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어느 시대에 무덤이 발견되는 걸 가장 기대해요? 모든 시대죠. 다 똑같아요. 뭐 이렇게 새로운 무덤이 발견되면은 다 좋은 거죠. 그 생각해보면 우리는 예를 들면 가장 궁금한데 잘 모르는 게 사실 고구려나 고려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한국에서는 약간 이제 그 민족주의적인 감수성이 이렇게 감정이입된 대상들이 구조선이나 고구려이기 때문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집트에서는 누가 막 더 좋아하고 이것보다 학술적인 성과가 중요한 거죠. 근데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이제 있었던 이 소식은 사실 제가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일단 왕묘예요, 왕묘. 왕묘고 신왕국 시대 18왕조 시대의 그 투트모스 2세라고 하는 파라오의 왕묘가 발견이 된 겁니다. 거의 확정적으로 왕묘로 판단이 내려지고 있어요. 올해 발견된 거예요? 예, 굉장히 예리한 질문입니다. 네. 올해 발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이제 왜냐면 처음에 이제 무덤이 발견된 건 2022년인데 처음에 이제 무덤을 이제 발견을 했어요. 근데 대충 보니까 무덤의 규모, 그다음에 무덤의 구조, 무덤의 위치를 감안했을 때 이거는 왕묘급 무덤이다라는 잠정적인 판단이 내려졌어요. 발굴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죠. 발굴이 한 3년 동안 계속 이루어져서 2025년에 와서 이집트 관계당국, 그러니까 이집트 고고관광부가 정식으로 발표를 했어요. 이 무덤은 투트모스 2세의 무덤인 것으로 거의 확정적으로 판단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럼 뭐 이제 왕묘니까 엄청나게 이제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죠. 그래서 언론에서도 엄청나게 크게 보도를 했었고 또 한국 언론에서도 이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언론에서 이제 보통 헤드라인을 쓰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문제의식을 좀 느꼈어요. 뭐냐, 이 무덤 발굴 소식을 이제 보도를 할 때 투탕카멘 이후 100년 만에 왕의 무덤이 발견됐다 이렇게 쓰여져 있고, 검색해 보시면 나올 거예요. 정확하지 않은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투탕카멘 무덤 발굴은 1922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5년이죠. 이 무덤이 실제로 발견된 거는 2022년이니까 100년은 맞아요. 네네. 근데 그 사이에도 왕묘들은 발견이 됐었어요. 아, 그래요? 대표적인 것이 1939년에 타니스라고 하는 지역에서 그 프랑스의 고고학자인 피에르 몽테에 의해서 푸스세네스 1세라고 하는 파라오의 무덤이 발견이 됐었습니다. 게다가 이 무덤은 도굴되지도 않은 왕묘였어요. 투탕카멘 무덤과 더불어서 도굴되지 않은 유이한 왕묘입니다. 이집트에서. 뭐 황금 마스크 나고 다 나왔거든요. 근데 왜 100년 만이라고 쓴 거예요? 좋은 질문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2013년에도 아비도스에서 소베코테프라고 하는 왕의 무덤이 또 발견이 된 적이 있어요. 불과 10년 전이네요. 근데 이게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 한국의 언론 기사를 보고 이거 한국 언론 또 잘못 썼네. 왜냐면 한국 언론이 고대 이집트 관련된 소식을 보도할 때 실수를 되게 많이 해요. 잘 모르는 분야니까라는 변명을 하기에는 사실 그래도 그래서는 안 되죠. 근데 이번에는 괜찮아요. 저 이번에 납득했어요. 왜요? 왜냐? 한국 언론만이 아니라 이제 세계 유수의 언론들, 뭐 BBC나 가디언이나 이런 데 기사들도 제목이 똑같아요. 100년 만에 파라오 물건. 100년 만에, 예. 근데 왜 그러냐? 제가 찾아보니까 이집트 정부가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정부가 관계당국이 그걸 몰라서 이렇게 말했을 것 같지는 않아요. 당연히 자기들이 다 관리하는데 모를 리가 없죠. 근데 약간 이제 과장을 하고 약간 뭔가 조금 더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투탕카멘 무덤 뭐 가장 네임밸류가 높은 발굴이다 보니까 그거를 사용해서 100년, 또 좋잖아요, 숫자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집트에서 이 고고학 발굴 소식은 언제나 관광업이랑 밀접하게 엮여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고학 발굴 소식이 큰 소식이 있으면은 유의미하게 관광객 숫자가 늘어나요. 그러니까 이 소식이 서구권에도 그렇고 전 세계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면 사람들의 마음을 이제 부추기죠.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그렇죠. 이번이 기회다. 그래가지고 이 고고학 발굴 소식을 이집트 정부에서 한 5년 사이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원래는 고고학 발굴이 이루어져도 사실 공개하지 않아요. 나중에 연구가 거의 완벽하게 이제 이루어지고 보고서가 다 나오고 논문도 쓰여지고 해야지만 조금 얘기가 되는 건데, 요즘에는 발굴이 완성되지 않았는데도 크게 발표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근데 이 무덤 같은 경우는 사실 무덤 형태가 되게 안 좋아요. 아마 이 무덤은 관광지로 활용되는 일은 아마 영원히 없을 거예요. 아, 그 정도로 안 좋아요? 예, 왜냐하면 무덤 내부가 수해를 되게 심하게 입어서, 그래서 이제 무덤 주인을 판단하기가 되게 어려웠었던 거거든요. 벽면에 원래 왕묘들은 다 왕의 이름도 쓰여지고 여러 화려한 벽화들이 그려지기 마련인데 여기는 다 소실된 상태였어요. 오로지 하나, 천장 부분이 조금 남아 있었는데 천장도 귀퉁이 부분에 이렇게 남색의 오각형 별이 그려져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집트에서 주로 이제 밤하늘 별을 표현하는 방법인데 천장에 밤하늘의 별을 그리는 것은 신전 아니면은 왕묘예요. 그러니까 요걸 토대로 이거는 왕묘일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을 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안에 흙이 다 쌓여져 있으니 이 흙을 다 끄집어내 가지고 이제 뭐 고고학자들 많이 하는 일이죠. 하나하나 다 채질을 하죠. 이 채질하는데 3년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모래 체질을 뭔가 유물이 나올 수 있으니까 안에서 그래가지고 확보된 유물이 몇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투트모스 2세 이름이 쓰여져 있었고,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그 설화석고로 만든 단지의 구연부 부분에 돌아가면서 글자가 쓰여져 있었는데 투트모스 2세 왕으로 그리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당시에 투트모스 2세의 부인이었고 나중에는 이제 파라오로 직접 즉위한 여성이죠. 하셉수트가 왕비라고 쓰여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투트모스 2세의 무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판단이 내려졌고, 그러고 나서 이집트 정부가 100년 만에 왕비가 발견됐다 이렇게 발표한 거죠. 게다가 이제 박물관을 이제 유의미하게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시기가 됐으니까 맞아요. 지금 뭔가 끌어당겨야겠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이집트 정부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은 올해 7월 3일에 이집트의 그랜드 이집션 뮤지엄이 공식 개관합니다. 저희 보다 오래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얘기가 이미 예전에 나왔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조금 희망을 걸고 있어요. 재밌는 얘기하면 또 빠질 수 없는 거. 남자들은이라고 보통 재밌는 얘기하면 빠질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요즘에 밀리터리 많이들 좋아하시거든요. 무기, 전설의 무기. 전설의 무기하면 역시 소련의 AK-47 아니겠습니까? 어떤 의미에선 전설적이죠. 네, 그게 AK 뜻이 아프타맛 깔라시니코바. 러시아에서는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전설의 무기가. 근데 요즘에는 사용이 되게 안 좋게 돼가지고. 근데 그 AK-47을 이집트에 가시면은 지금도 되게 쉽게 보실 수 있어요. 지금 이집트에 가시면 경찰들, 이렇게 거리에서 이제 나와 있는 경찰들 대다수가 AK-47을 들고 있고요. 또 가가지고 그 경찰한테 말을 조금 잘하고 뭐 간단한 선물을 건네면 살짝 만져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 친구들 중에서 이제 좋아하는 친구들 중에는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한번 이제 들어가서 사진도 찍고 이제 그랬던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게 분명히 그 나라의 경찰은 총알이 들어있을 텐데. 총알이 없는 것으로 확인을 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예. 임 교수님은 미제 M16을 쓰셨죠, 군대에 있을 때. K1이요. K1 쓰셨어요? 저는 M16을 썼어요. K2가 우리 부대가 제일 처음에 보급됐었거든요. 전 해군 출신인데 해군은 지금은 모르겠는데 2000년대 중반까지도 계속해서 M16을 샀어요. 저희. 제가 좀 군대를 늦게 갔어요. K2겠죠. K2인가 보다. 네. M16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고고학 분야 중에서요, 전쟁 고고학이라는 게 있어요. 전쟁터를 발굴하는 겁니다. 게스티스버그 전투 이런 거 하면 이제 총 탄피가지고 주워서 이제 하는 건데, 그걸 누가 발표하는데 그 당시에 그 M1이나 이런 걸 코스프레를 하면서 막 발표를 하시길래 M1 우리 아직도 있다고 우리 무기 거의 많다고, 이거 그리스 아직 이거 안 벗겨진 거 새 거 많다고 하니까는 거의 뭐 타임머신 타고 온 사람처럼 저희를 너무 존경하더라고요. 근데 뭐 예전에 우리 일본 교수님 오셨을 때 얘기했던 뭐 칠지도 이런 거는 이제 무기인데 상징적인 무기인 거잖아요. 근데 이런 상징적인 전설의 무기, 그러니까 실제 하는지 모르겠는 무기 중에 하나가 엑스칼리버 아닌가요? 엑스칼리버는 실제 하는 무기는 아닌 거죠? 모르는 건가요? 모르죠. 뭐 연못에서 튀어나왔다는데 그게 뭐 실제 하는 무기였을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왜 엑스칼리버냐면 철을 다루잖아요. 근데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중세 서유럽에서는 대장장이는 약간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준 신성한 존재, 뜨거운 불과 쇠를 두들겨서, 사실 중세의 검은 그러니까 유럽이 오랫동안 이렇게 뭐 문명적으로 동양에 비해서 좀 낮았던 것 같아요. 낮았어요. 제가 보기에도 날을 세우지를 잘 못하거든요. 날 세우는 거는 오히려 십자군 전쟁 때 무슬림 칼하고 유럽의 이 기사들이 쓰는 칼은 사실 유럽 기사들의 칼은 베는 용도는 아니고 때리는 용도. 쳐 죽이는 용도죠. 검인데 쳐 죽이는 용도. 그러니까 영화에서 보면 근데 목이 달아고 이거는 불가능하고요. 사실 사형수들 목 칠 때도 이거 치면 그게 단칼에 목이 달아나지는 않아요. 그건 불가능하죠. 그 저희 왜 삼겹살 냉동한 거 말고 실온에 있는 녹은 삼겹살 그냥 칼로 썰어보시면 잘 안 썰려요, 진짜. 사람 살아있는 목을 치는데 되게 어떻게 되냐면 여기 척추를 때려서 그냥 즉사시키는 게 고통이 제일 덜한 거예요. 근데 평소에 미운 놈이다 그러면 척추를 안 때리고 이상한데, 옆을 때려요. 그러면 이제 막 달랑달랑한 상태로 이제 고통을 느끼면서 이제 죽어가. 왜 또 때려야 되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엑스칼리버도 이제 그런 면에서 그런 칼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다들 바랬던 거고, 전설의 명검, 보검 뭐 이런 거에 대해 사실 중국도 명검과 무협지에 보면 뭐 그런 거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검들, 특수한 검들에 대한 환상들이 다 있었던 것 같고, 근데 유럽에서는 검 말고는 망치. 토르. 네, 토르의 망치죠. 우리나라에서 이제 장도리라고 하는 망치가 실제로 무기였을 거예요. 칼로 쳐 죽이는 게 망치로 쳐 죽이는 게. 거의 비슷한 용도
정도거든요. 그거 하고 전설까지는 아닌데 아무튼 전설화된 게 이제 활. 예, 활은 물론 이제 한국의 활이 최고였다고 하는데 각 나라마다 영국 같은 경우는 장궁은 한 키가 2m 정도 되거든요. 2m 정도 되면 그건 들고 쏘는 게 아니라 한쪽을 바닥에다가 이제 세워요. 세운 상태에서 이제 약간 뭐 30도 정도 높이로 쏘. 반 무릎을 꿇으면서 대각선으로 당겨서 쏘는 느낌. 사실 2m 정도 되면 무릎 꿇지 않아도 돼요. 무릎 꿇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제 쏘면 되고 그다음에 그거를 이제 대항으로 나온 게 이제 석궁 짧은 화살 있죠. 주로 이제 스위스 용병들 쓰고 하는 그 화살들이 가장 많이 쓰인 무기들이죠. 화약 무기가 나오기 전까지. 뭐 임 교수님이 서양 애들은 이렇게 칼날이 돈탁하다고 그랬잖아요. 이 칼날의 전통은 지금도 참수의 전통이 꾸준히 이어지죠. 무슬림 전통에서. 정말 단칼에 벨 수 있습니까? 목을 참수에 벨 수 보통 있어요? 한 발에 베더라고요. 사우디아라비아는 지금도 공개처형이에요. 그러니까 이란은 참수형이 없고 교수형인데 사우디는 참수형이에요. 그래서 금요일날 광장에서 사람들이 참수형을 하고 참수하는 사람은 국가 공무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2년 전인가가 은퇴를 해가지고 자기는 평생에 알라의 법을 지키고 집행했다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있다고 그렇게 하면서 은퇴사를 했는데 이 사람은 평생에 이제 국가망난인 거죠. 우리 조선시대라면. 참수를 안 하는 이유는 머리하고 뭐 몸을 분리시키면 안 돼.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서양에서는 참수는 귀족의 특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범죄자들은 교수를 하고 귀족 같은 경우는 왜 그게 특권이 돼요? 칼을 차고 다니는 것도 특권이고 그래서 죽을 때도 이제 칼로 죽어야 된다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유럽의 과학자 중에 사람이 목이 잘려도 머리만으로 생각하거나 뭔가를 느낄 수 있을까를 실험했던 박사 이야기가 그게 이제 기오틴에서 베면은 사람이 살 수 있는가 해가지고 집행관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 저기 사형자한테 네가 눈을 깜빡거리고 하면은 너 가족들한테 엄청난 돈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기오틴 참수했다는 걸 봤는데요. 사실 뭐 기오틴 얘기하면 기오틴이 좀 억울한 사람인 게 저희가 알고 있는 그 이게 내로 단두대라고 하는 사실 그게 왜 기오틴으로 불리는지는 좀 의문이에요. 기오틴은 형을 집행당하는 사람들의 이제 권리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인간적으로 이걸 고민한 사람이고 단두대를 기오틴이 개선하긴 했지만 사실 단두대는 그 이전에도 있었거든요. 기오틴 이전에도. 그렇군요. 억울하겠네요, 기오틴. 이 기오틴은 마지막으로 기오틴 사망한 게 프랑스에서 1960년대인가 70년대? 예, 까지도 있었어요. 지금도 근데 MMA 기술로 길로틴 초크라고 길로틴 초크라는 이름이 붙어서 사용이 되고 있으니까 확실하죠. 사실은 전설의 무기가 어떻게 사람을 죽이는가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문제이긴 한데 한국도 목이 베인 흔적이 있긴 있어. 목이 없는 적이 있어요. 진주 대평이라는 데 발굴을 했는데 한 3,000년 전? 2,700년쯤 전에 석관묘 돌 무덤에 나왔는데 여기에서 이 사람이 아무리 봐도 머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머리가 단두돼서 이게 죽은 것이 아니냐고 누가 이야기했는데 제가 볼 때는 그 목을 베는 또 하나의 이유가 주로 옛날에는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목을 베었어요. 머리를 따로 제사로 지내고 모시기 위해서. 예, 원래 살아있는 사람 자체를 목을 친다는 거는 그거는 상당히 발달된 기술이 있어야 돼. 강철이 있어야 돼, 강철. 제가 아까 왜 한 번에 안 되냐면요. 이게 그 요즘같이 아주 발달된 검이 아니면은 정확하게 경추 사이에 있는 연골을 쳐야 되는데 그건 불가능해요. 안 보이는 상태에서 이게 연골이 3mm인가 4mm밖에 안 되거든요. 그거 칠 수 없어요. 계속 쳐서 죽여야 되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을 죽인다는 거는 사실 거의 불가능한 기술에 가깝기 때문에 먼저 죽이고 그 다음에 뱉는 겁니다. 그러면 벌이 아니었네요 그때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물론 적장을 죽일 때 이거는 머리를 자른다는 거는 벌도 될 수 있고 제사가 될 수도 있는데요. 가장 좋은 벌은 뭐냐면은 적장을 죽여서 해골로 술잔을 만드는 겁니다. 그게 이제 흉노에도 보면은 그러한 그 기록이 있죠. 월지의 왕을 죽여서 그 사람의 두개골로 술잔을 만들었다가 그래서 장관이 가서 너희도 한번 복수해야지 하니까는 월지가 뭐 옛날 일인데 그냥 저희 잘 살래요. 안 싸우고 이렇게 끝났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지금도 티벳에서 보면 이게 카발란가 하는 저희 해골 술잔 아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사람 목을 자른다는 게 진짜 이제 고도의 어떤 철강 기술이 있어야지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이 고대 근동에서는 사람을 이제 한 방에 죽일 때 치는 게 아니라 이 단도로 목 뒤를 찍습니다. 그러면 한 방에 이제 죽일 수가 있어서 이제 처형을 할 때 그 방법을 많이 써요. 그리고 그 방식으로 사망한 것으로 이제 보이는 어떤 이제 시신들 미라들도 종종 확인이 돼요. 거기에 치명상을 입은 미라들이요? 예, 그러니까 대표적인 그 사례가 고대 이집트의 신왕국 창시자인 이제 아흐모스의 아버지인 세케넬라 타오라고 하는
파라오가 있는데 이제 이때가 이집트가 이제 분열되어 있던 시기거든요. 전장에서 전투를 하다가 적국한테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처형난 것으로 보이는데 목 뒤에 그 경추 쪽에 반도로 찍힌 흔적이 확인이 돼요. 여기 천공 있는데 여기 찌름 근데 그게 원래는 청동이라서 그래요. 강철이면요 그때는 더 좋은 좋다 표현 이상하네. 더 확실한 데가 여기 이마 쪽으로 갖다가 구멍을 뚫어버리면 됩니다. 예컨대 소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도살할 때 여기다 정으로 콱 찍어버리면 그냥 거의 즉사를 해버리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여기가 제일 단단한 부분이기 때문에 청동기로는 쉽게 이게 뚫려지지가 않으니까 여기나 아니면 여기 옆을 뚫기도 하고 아니면 제일 좋은 거는 경동맥을 잘라가지고 이제 그 출혈을 시키는 거예요. 아니 여기가 역사를 보다인지 아니 근데 아까 뭐 저기 머리 자르고 나서 머리에서 계속 살아있는 얘기 네. 한국에 누구죠? 그 저기 목 잘리고 머리 들고 차도 차도 하얀 피 나온 거예요. 프랑스에도 똑같은 인물이 하나 있거든요. 저기 성 디오니시우스라고 파리의 유명한 관광지 중에 몽마르트르. 몽은 산이고 마르트르가 이제 순교라는 뜻인데, 몽마르트 언덕이 그거예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순교자의 산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서울로 치면 절두산하고 좀 비슷한 거죠. 아, 그게 그 마운틴 오브 마르티구나. 예, 그래서 목이 잘렸는데 머리를 안고 자기 머리를 들고 이제 걸어갔다고. 근데 그게 얘기하다 보니까 아, 이게 한꺼번에 잘리지 않고 적당히 잘린 상태에서 간 건가? 뭐 이런 그랬을 수도 있지 않을까? 살짝 한 모한 그러니까 십자가형도 굉장히 잔인한 거거든요. 십자가형이 사실은 국사범한테만 내리는 처형이고요. 로마에서는 십자가형이라는 말 자체를 못하게 했어요. 너무 잔인해요. 왜냐면 이거는 육신만 죽이는 게 아니라 영혼까지 파괴한다고 그래가지고 로마 시민은 십자가형 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가 십자가형 받겠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하나가 예수가 부활절쯤 되면 항상 이 십자가를 지고 가잖아요. 그 예수 시대의 십자가형은요, 이 가루목만 집니다. 가루목. 세노목은 서 있어요. 거기 서 있고 그 가루목 올리는 거고 못을 여기다 박지 않고 여기다 박죠. 예, 이게 단연간 경험해 보니까 여기보다 여기 낫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오랫동안 안 떨어지고 붙어 있더라. 찢어져 버리니까. 그리고 이제 빨리 죽이기 위해서 창을 찔러가 피를 결국에는 이제 출혈로 죽는 거고. 찢어진다는 얘기하니까 루이시 부스 때 암살하려고 했던 범인 잡아다가 이제 국왕 시해죄로 파리 시청 앞에서 공개 처형하는데 거열형 하거든요. 왜? 사지 찢어 안 찢어져요. 말이 그렇게 끌어도 웬만하면 잘 안 찢어져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형리가 옆에 가고서 이제 쓱 그어줘요. 이제 쓱. 찢어지기 좋게. 왜 이렇게 잔인해 오늘? 잔인한 가면 사실은 그 일본의 크리스찬들 죽일 때 크리스찬 박해 있었잖아요. 일본에서 그때 크리스찬 박해를 어떻게 했냐면요, 십자가에 단 다음에 조수 간만에 차가 있는 데다 세워놔요. 조금씩 하고. 예, 그래서 죽는 겁니다. 잔인해요. 인간은 참 잔인해요. 그런 얘기 이제 그만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저 그 얘기 들으니까 몽마르트 언덕이 순례자의 산 이러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몽블랑, 몽클레어 뭐 이런 건 다 그럼 산이에요? 몽산이죠. 몽블랑은 하얀 산. 몽클레어요? 클레르니까 뭐 깨끗한 산? 깨끗한 산. 엑스칼리버 이야기를 좀 했으면 하는데 제가 또 전공이 칼이어가지고 박사까지 동검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미국에서 나오는 그 아키올로지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잡지가 있어요. 거기에 한국에 대해서 누가 썼는데 제목이 칼의 나라예요. 재미있는 게요, 중국 있죠. 중국은 칼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단검을 쓰는 나라가 의외로 한국과 일본밖에 없어요. 일본은 우리나라에 세용동검이 가서 전해진 거 아닙니까? 지금도 일왕의 3종 신기 중에 하나가 검, 거울, 옥이거든요. 그러니까 칼이 아주 중요해요. 그 전통이 우리나라를 대표합니다. 거대한 청동기가 아니라 칼이었어요. 엑스칼리버 이렇게 꽂혀 있지 않습니까? 바위에 산에 꽂혀 있는 헌 칼을 숭배하는 게 또 이게 오랜 전통이에요. 이게 그래서 흉노 있지 않습니까? 흉노가 이제 그 그리스의 아레스에 해당되는 군신이 있는데 이게 이제 헌 칼을 꽂아놓고 숭배를 한대요. 저희도 보면 그래서 스키타에서 그리스 지역까지 그 전통이 있다고 하는데 한국도 고인돌에서 그런 증거가 나왔어요. 엑스칼리버가 한국판 엑스칼리버. 돌에 꽂혀 있는 거. 돌이 하나 흙이 꽂혀 있는데요. 여수의 오림동이라는 그 독일 고인돌이 있는데 거기에 돌에다가 바위에다 암각화가 새겨져 있거든요. 그 보면 나오는데 이렇게 칼이 이렇게 거대하게 꽂혀 있고요. 칼의 한 3분의 1 크기로 두 명의 사람이 한 명은 무릎 꿇고 있고 한 명은 이러고 서서 참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게 바로 그 신성시대는 칼을 숭배하는 것이죠. 심지어 김천 송죽에서는요, 비파이어 농검 얼마나 귀해요. 그게 무덤 안에서가 아니라 무덤 바깥에 꽂혀 있는 채로 발견되기도 했어요. 꽂혀 있는 검이. 예, 이건 검 자체를 숭배한 겁니다. 그래서 그 꽂혀 있는 검을 숭배하는 거는 북유럽부터 시작해서 스웨덴에도 보면 꽂혀 있는 바이킹 검 상징이 있거든요. 그게 한국까지 이어지더라고요. 칼 하면은 또 이게 K 칼도 중요하지 않겠느냐. 칼 하면은 항상 저는 생각나는 게 무슬림들은 칼로 싸웠잖아요. 그런데 지금
지금의 이집트하고 시리아를 지배했던 맘룩들이 있는데 맘룩하고 오스만하고 싸우지 않습니까? 오스만이 대포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맘룩이 뭐라 그러냐, 남자가 치사하게 칼로 싸우자.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칼로 싸우면 싸우겠습니까? 졌죠. 그래서 대포가 늦어서 망한 게 맘룩입니다. 칼 관련해서 역시 뭐 고대 이집트 빠질 수 없는데 고대 이집트에 정말 유명한 칼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집트 문명은 뭐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는 청동기 문명인데 진짜 이 철로 만든 그 검이 나오거든요. 원래 이집트는 청동이 유명하죠. 청동이죠. 게다가 그 철검은 지금도 거의 부식되지 않았어요. 어? 근데 그 이유가 사실 이 철은 그냥 일반 철은 아니고 이제 운철인 것으로 보통은 이제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추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운철은 이제 일반 이제 그 사용하는 철이랑은 다르게 니켈 함유량이 되게 높아가지고 이게 이제 거의 스테인레스거든요. 녹슬지 않는 재질이에요. 근데 이제 이집트에 제가 말씀드린 이 철검은 투탕카멘 무덤에서 출토가 된 건데 투탕카멘 무덤에서 이제 검이 몇 개가 나왔고 그 중에서 제일 유명한 게 철검이랑 금검이거든요. 근데 아마 이 당시에는 이 금검보다도 철검이 더 귀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철검에 대해서 자연과학적으로 조사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왜냐하면 조사를 하려면 성분 분석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파괴를 해야 되는 거죠. 일부를. 그런데 이제 최근에 뭐 최근도 아니고 2016년에 이제 비파괴 공법을 사용을 해가지고 그 엑스레이 형광 분석을 사용해가지고 그 철의 이제 성분을 좀 조사를 해보니까 실제로 이제 예측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 니켈이 약 한 11% 정도 포함이 되어 있었다라고 이제 알 수 있게 되었고 또 동시에 이 연구자들이 이집트 전역에서 그동안 이제 확보된 여러 운석들을 좀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저기 이제 이집트에서 리비아 쪽으로 이제요 그쪽 그 지중해 따라서 이제 그 가다 보면 이제 마살마트로 가는 중요한 해양 도시가 있는데 그 근처에서 확인된 운석에서 확보된 철의 성분이 이 투탕카멘 무덤에 출토된 이 철검의 성분이랑 되게 비슷한 거예요. 와칸다네요. 근데 사실은 운철의 사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 고대에도 어쨌건 운철은 그 과거 선사시대 때부터 어느 정도는 이제 사람들한테 다 잘 알려져 있었고 물론 이제 이 당시 고대 이집트에도 그 운철은 금보다도 훨씬 더 귀한 금속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귀한 금속을 가지고서 아주 근사한 진짜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 철검은 사실 그 날 부위뿐만이 아니라 손잡이 부분이 정말 정교한데 손잡이 부분은 금으로 만들거든요. 자그마한 금 구슬을 만들어서 다 박아가지고 장식한 방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당시에 스텐검이라면은 무적의 검 같은 느낌이었어요. 운철 자체가 중국도 그래요. 중국에서도 가장 최초로 나오는 철은 다 운철이거든요. 그게 상나라 때 이미 나와요. 그러니까 거의 투탕카멘 같은 시기죠. 그러니까 이게 운철은 이게 철이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하늘의 뜻을 갖고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전투용이 아니라 약간 신성시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철이라서 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떨어졌고 그것은 이렇게 펴면은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니까. 심지어 이제 주먹도끼 있지 않습니까? 주먹도끼도 옛날에 약으로 갈아먹었어요. 왜냐면은 주먹도끼의 옛날 열칭이 뇌부 벼락도끼예요. 왜냐면은 이제 벼락 꽝 쳐서 땅이 파헤쳐지면 거기 가봤더니만은 이상한 돌들이 막 그러니까 옛날 땅이 파헤쳐서 나온 것이죠. 이거는 번개가 쳐가지고 이게 하늘에서 바뀌어서 생겼다 해서 이거를 먹으면은 어디에 좋고 운철도 아마 그러한 매력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집트도 엄청 넓죠. 대한민국과 비교하자면 엄청나게 넓죠. 이게 그렇죠. 예. 몇 배예요, 몇 배? 아마 남한만치만 10배 정도 될걸요 아마? 이집트도 예. 그렇죠. 그렇죠. 예. 엄청 크죠, 10배면. 그런가요? 저는 그 아, 저기 죄송한데 러시아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소련이 120배인가 그랬었던 걸로 기억나가지고 보통 한 100배는 돼야 이제 넓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소련하고 비교하면 세상에 큰 나라가 몇 개나 된다고요. 아니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러시아 방송에서 전국적으로 비가 오겠다 그러면은 지구에 대홍수가 난다. 우리는 그러잖아요. 전국적으로 비가 오겠다고. 근데 이집트도 인구 밀집이 심각한 되게 나라.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인구의 99%가 영토의 5% 안에 살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를 99에서 98로 내리면은 전체 영토의 3%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가 인구의 밀집화가 너무 심각합니다. 도시 밀집이 너무 심각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굉장히 많이 퍼져 사네. 라는 아니 생각이 방글라데시 가보라 그래. 방글라데시 진짜 방글라데시 인구 어때요? 많아요. 그 삼각주에 인구가 진짜 많이 살아요. 동남아시아도 밀도가 심하죠. 세계에서 가장 인구 밀도가 높은 나라 중에 하나가 방글라데시예요. 근데 저는 어떤 인구학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나라가 이제 저출산의 원인을 얘기를 하시면서 그분이 너무 밀도가 높아서 그렇다. 그래서 저는 그거 들으면서 아 그러면 이집트와 방글라데시는 뭐야 거기
이집트들이 출산율 높은데. 이집트 인구가 세계에서 제일 빠른 속도로 이제 늘어나고 있죠. 아니, 인구 그러니까 밀집도가 높아서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인구학자분이 약간 가설이 좀 잘못됐다. 그 반대 사례가 있는데. 이집트는 사실 지금 심각해요. 인구 증가율이 그러니까. 1년에 너무 많이 150만에서 200만이 늘어요. 인구 증가율이 심각해요. 네, 인구 증가율이 150만 명에서 200만이 느니까 이집트가 가장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이라크 넘었고요. 30년 만에 2배로 늘었어요. 네. 인구의 95%가 나일강 주변 4% 정도에 살아요. 그래서 사회과부도나 지리부도 보시면 이렇게 이제 삼각주를 표시하면서 근데 나머지는 다 노란색인데 거기 나일강 삼각주만 초록색이에요. 그러니까 삼각주와 이 나일강 유역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주 잘못 사용되는 표현 중에 하나가 고대 이집트 문명을 이야기할 때 사막에서 꽃핀 문명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시거든요. 잘못된 표현이죠. 이집트 문명은 나일 강변에서 탄생한 문명이고 그 인구의 어떤 그 위치적인 지금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집트의 큰 도시들은 전부 다 나일 강변에 위치하고 있고 다만 20세기 이제 후반부터 너무 인구 밀집이 심하니까 이집트 정부에서 이제 사막 쪽으로 이제 신도시를 개발하는 그런 어떤 노력들이 펼치고 있어요. 한강이 전 세계 그 대도시들 중에 와 이렇게 큰 강이 대도시에 흐른다고 라고 굉장히 놀라는 큰 강이잖아요. 나일강은 얼마만해요? 그러니까 그게 크다라는 게 정확하게 범주가 한강하고 비교했을 때. 폭은 한강이 더 넓죠. 폭은 더 넓죠. 아 그래요? 폭은 더 넓죠. 한강이 대단한 강이구나. 근데 나일강은 사실 우리가 나일강의 폭이 어떻다라고 말하기 어려운 게 왜냐하면 나일강은 너무 긴 강이에요. 그러니까 7,000km. 사실 이집트 땅을 흐르는 나일강도 1,000km 정도가 되는데 나일강 전체로 따지면은 아주 극히 일부죠. 그래서 아마 지역마다 굉장히 큰 차이가 다 있습니다. 아 넓은 데도 있다가 좁은 데도 예. 있다가 어마어마하게 긴 강이 흐르는 거. 그러니까 그 아프리카 중심부인 빅토리아 호수에서부터 나일강은 발원을 하니까 사실 엄청나게 많은 기후대를 지나는 강이죠. 사실 곽수영님이 말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이집트는 사막 문명이라고 자꾸만 생각하잖아요. 사람들은 중동하면 다 그냥 사막에서 문명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해요. 사막에서 무슨 문명이 나오겠어요. 환경 결정론이 너무 환경을 그냥. 네, 강이 있어야죠, 강이. 저도 이제 과학원이 있었던 데가 노보시비르스인데 거기가 강이 오비강이 있어요. 오비강 세계 10대 강에 들어가는 오비강 네. 강인데 바로 앞에 큰 바다가 있어요. 거리 이름이 바다의 거리고 완전 내륙지방인데 그게 인공 호수를 만들어 가지고 지평에 안 보여요. 이게 보면은 면적이 한반도만 해요. 그게 전체가 다 바다예요. 그냥 담수호예요. 세계 최고로. 그래서 저는 풍부해요. 그런 식으로 거대하게 왜 만들어냈냐면 이게 과학원이 나중에 뭐 공격을 받아도 자체적으로 발전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결론적으로는 낙차가 낮아서 쓸모없는 무용지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지금은 그냥 바다가 됐어요. 그냥. 그러면 나일강이라는 게 그렇게까지 정말 이 지구상에 나일강만큼 완벽한 화수분은 없는 걸까요? 아니면 이집트인들처럼 정말 완벽하게 만족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없는 걸까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전 세계에 이 정도 강이 없다는 게 말이 될까요? 아니 근데 정말 특수한 강인 게 예를 들어 황하나 양쯔강 막 범람을 하는데 그게 굉장히 무섭게 범람을 그렇죠. 하고 그러니까 불규칙하죠. 그것을 강이 무서운 강인 거예요. 근데 나일강은 천천히 예쁘게 범람해. 그러니까 이 나일강은 범람을 하는데 범람이 일정한 시기에 일정한 정도로 거의 항상 그렇게 범람을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파도 치듯이 그렇죠. 도망갔다가 됐다 다시 가고 뭐 이렇게. 네, 그렇기 때문에 고대 이집트인들은 1년을 3개의 계절로 나누거든요. 그 계절 자체가 이 나일강의 리듬에 맞춰져 있어요. 첫 번째 계절이 아케트, 이건 홍수기예요. 나일강이 범람한 시기예요. 근데 이 범람이 우리가 항상 여기까지 자 뒤로 이렇게. 그렇죠. 네. 오늘날 현대의 달력으로 치면 대략 7월 중순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한 4달 정도 지속이 되고 그리고 이제 홍수가 빠지면 그 다음에 이제 뭘 해야 돼요? 씨를 농사 뿌려야죠. 지어야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페레트라는 계절이 오는데 여기 파종기예요. 씨 뿌리는 계절. 그리고 또한 이게 4달이 지속이 돼요. 그럼 마지막 씨 뿌리고 나면 뭐 해야 돼요? 수수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수확기가 있어요. 쉐무라는 이제 계절이 그 다음에 옵니다. 그리고 쉐무가 끝나면 다시 홍수가 나기 시작하고. 그러면 그거 싹 빼들고 홍수 온다 비켜 그러면 또 그렇죠. 여기까지 싹 오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이 홍수가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진짜 좋은 게 그러니까 상류 지역에 있는 비옥한 토양을 항상 자동으로 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지력이 안 떨어지죠. 그러니까 비료를 끌고 와서 다시 그렇죠. 뿌려줘요? 예, 그리고 이게 젖은 흙이잖아요. 밭을 제대로 안 갈아주세요. 씨만 뿌리면 돼요. 진짜 날로 먹네. 그래서 이제 나일강을 사냥할 수밖에 없네. 그러니까 뭐 굳이 뭐 밖에 나갈 필요가 없네. 그러니까 그냥 이 사람들은 이제 먹고 살기가 좋으니까 다른 짓들을 많이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명이 발전하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슬람에서도 메카에서 종교가 시작되고 메디나에서 발전을 하지만 결국에는 나중에 자리 잡은 거는 메카하고 메디나는 종교 성지로만 남았지 궁극적으로 자리 잡은 거는 메소포타미아에서 자리 잡잖아요. 다마스크, 시리아의 다마스커스 그리고 이라크의 바그다드 전부 다
이집트가 다 특징이 뭡니까?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이 흐르는 곳이에요. 이렇게 몇천 년이라고요, 이집트가? 이집트가 한 문명이 유지된 건 한 3,500에서 4,000년 정도가 이렇게 유지가 되죠. 3,500에서 4,000년이요? 예.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어떤 나라는 영토를 넓히면서 자신의 국가를 유지하는 시스템 만들고 어떤 데는 자신의 어떠한 영토를 유지하면서 우리 그런 말이잖아요. 땅에 대한 애착, 토포필리아라고 하는 맞아요. 그런 개념이 있지 장소애라고 않습니까? 하는데. 또 그런 식으로 비슷한 가장 좋은 예가 이거예요. 가장 많은 역사 고대사학계에서 많은 이야기가 고구려가 장수왕 때 남쪽으로 천도하면서 이 삼국 쪽으로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때 고구려가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 요동이나 중국으로 진출했으면 우린 지금 뭐 저기 더 잘 살았을 거라고 이야기하시는데 네. 그거는 저희가 되게 갇혀있을 때는 그런 식의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지금은 대부분 동의를 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그 당시에 장수왕이 뭐 잘 몰라서 남쪽 온 게 아니거든요. 그때 그들과 도저히 대처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전략적으로 남쪽에 왔기 때문에 계속 고구려는 물론 나중에 당나라하고 신라한테 망했지만 어쨌든 꽤 성공했지 않습니까? 근데 역설적으로 만주에서 발행해서 국가를 이룬 나라는 한국밖에 없는 거예요. 만족, 청나라까지 갔지만 흔적도 없고 어디에도 그들의 흔적은 없어요. 왜 중국이 조선족을 왜 그렇게 막 탄압하고 한글을 없애려고 하냐? 제일 무섭거든요. 만족은 만주어서 신경 안 쓸 거. 어차피 너희들은 나라도 없고 하는데 그러니까 저희는 오히려 토포필리아를 강조하는 쪽으로 갔기 때문에 이 민족 정체성 유지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견해도 있으니까 결론은 답이 없다인데 성공의 기준은 영토 크기가 아니라 국가의 유지와 번성을 어떤 시스템으로 만들고 그걸 유지시켰는가가 기준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어떻게 변화하는 세계에 어떻게 유연하게 적응하느냐 이런 능력이라고 보고요. 저는 사실은 유럽을 보면 우리가 조금 더 시야를 다르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영국과 프랑스와 독일을 보자고요. 프랑스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영원한 2인자예요. 세계를 가장 넓게 영토를 차지한 나라들의 순위를 보면 네. 15, 16세기는 이제 포르투갈이 이제 세계 제국을 형성했잖아요. 에네크 왕자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나라들을 그럼 뭐 마커 가면 포르투갈 흔적이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했던 포르투갈, 그 다음이 스페인, 그 다음이 네덜란드로 넘어가요. 그래서 16세기에 사실은 네덜란드의 황금기였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 작은 나라가 세계 무역 1위국이었어요. 그때 이제 주식을 발행을 했다, 뭐 배를 많이 만들었다, 뭐 돈이 많았다. 근데 저는요 거기 하나의 더 비밀을 더 추가해야 된다고 봐요. 세계를 지배하고 제국이 되려면 필수가 뭔지 아세요? 일단 지도가 있어야 되지. 아, 지도를 잘 그려야 된다. 지도. 아니 물어본 사람이 이미 답이야. 아, 지리학자를 데리고 다녀야 된다. 그래서 진짜 그 페르메이르 있죠. 페르메이르가 그린 그림의 지리학자가 나와요. 천문학자, 지리학자를 더 잘 그린 게 그 라피스 라줄리가 황금보다 더 비쌌거든요. 그거를 막 듬뿍 발라가지고 막 초록색으로 완전히 그리고 또 그 페르메이르의 그림이 굉장히 정교하잖아요. 약간 초상화 같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뒤에 어떤 집이든 지도가 붙여져 있어. 그러니까 온 국민이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은 왕족만, 왕실만 자기들이 지도를 독점하고 부와 권력을 누렸다면 네덜란드와 영국은 온 국민이 세계 지리 공부하고 세계로 나간 거예요. 그래서 세계를 정복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러는 사이에 사실 솔직히 프랑스가 세계 지배를 맨날 영국 뒷공문이 따라가요. 그리고 이제 르페브르라는 사람이랑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 동해안까지 왔었어요. 좀 약간 영국파시네. 아니 그런 건 아닌데,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뭐 제국주의 아니고요. 이게 듣기만 해도 알았네. 아니 근데 이제 제 말을 이제 제국주의를 다 한 나라들 사이에도 차이가 있다 이거예요. 아니 알아요. 근데 영국파냐 프랑스파냐가 참 재밌거든요. 그런데 이제 프랑스가 얘네들이 땅도 솔직히 영국은 네덜란드는 기후도 안 좋잖아요. 솔직히 영국 음식 맛있는 거 있어요, 민수님? 전 좋아합니다. 아무튼 영국의 음식도 맛이 없죠. 그러니까 피쉬앤칩스잖아요. 그러니까 음식이 맛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음식이 없죠, 그냥 진짜로. 없어요. 그러니까 피쉬앤칩스가 맛있다 생각하는데 신대륙 발견 전엔 칩스도 없었던 거예요. 감자도. 그러니까 그렇게 없어요. 그런 애들인데 프랑스는 사실은 굉장히 우아하고 사람들이 문화와 예술을 즐기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땅이 너무 좋아. 세느강 해서 막 강에 막 무슨 루르강 무슨 막 해가지고 되게 강도 또 이게 서한양성 기후 아닙니까? 우리처럼 태풍도 없어 걔네는. 그러니까 그냥 약간 이집트 분위기. 그렇죠. 그래서 그냥 유럽 먹고 살기 대륙에서 좋은 거야. 그냥 프랑스는 땅도 비옥하고 예. 와인 마시고 그냥 밀 해가지고 먹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도를 안 봐.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농사만 짓는 거야. 빌드업 하셨구나. 아니 진짜 사실이 그래서 정말 저희 지리학계에서 그 고지도 연구를 전 분들이 그래요. 프랑스는 영원한 2인자다. 얘는 한 번도 1위 한 적이 없다. 그게 왜 그러냐? 걔들이 땅이 넓죠. 아니 영국보다 넓잖아요. 네덜란드보다. 훨씬 넓죠. 너무 넓어. 그리고 기후도 더 좋아. 솔직히 프랑스 가실래요? 영국 가실래요? 프랑스 가고 싶어. 저도 프랑스 가고 싶어요. 왜냐하면 프랑스는 먹을 게 너무 맛있어. 그러니까 지도를 안 본다. 이게 선생님 말씀하신 거를 약간 속되게 제가 좀 바꿔보면은 영국은 근본이 없어서 밖으로
나가려고 그랬고 프랑스도 그렇고 이집트도 그렇고 근본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부자야. 안 나가는 거죠. 완전 야, 그- 부자 금수저니까 얘가 나갈 필요가 강남 부자인데 잘 빌딩 있는데 나가겠어요. 근데 이제 없는 애들은 어떻게든 좀 나가보려고 그러면서 이제 상상력이 넓어지고 이제 뭐 그런 거죠. 부잣집 아들이 뭐 나가고 싶겠습니까? 근데 이제 독일이 또 재밌어요. 독일이 사실은 오랫동안 공국 형태로 해서 통일된 왕조가 없었어요. 그렇죠, 독일이. 이제 독일이 이제 깨어난 게 훔볼트 때문이거든요. 훔볼트 형제가 특히 동생이 막 중남미도 가고 막 러시아도 가고 지리학을 부흥시키면서 사실은 독일이 깨어났어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세계사를 조금 뭐 거칠게 보자면 저는 지도를 그리는 사람과 지도 그림을 당하는 사람으로 나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노예한테는 지도를 안 줘요. 안 주죠. 프랑스도 이제 그런 거 농민들이 그냥 살 수 있는 거 프로방스에서 그냥 먹고 살 수 있는 나라. 근데 독일도 가만 보면 라인강이 흐르잖아요. 근데 이 라인강이 꾸준히 흐르는 강이에요. 예를 들어 우리 동아시아에 있는 강들은 이게 태풍이 온다거나 몬순이 불게 되면 막 폭우가 내려요. 그래서 강이 막 범람을 해요, 무섭게. 근데 유럽은 그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도 굉장히 풍요롭고 빵도 너무 맛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뭉칠 필요도 없고 뭐 해외로 나갈 필요도 없고 이제 그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결핍, 진짜 내 어떤 컴플렉스가 여기를 벗어나게 하고 지도를 보게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영국이 사실은 세계에 이렇게 유명한 나라로 된 기틀을 딴 게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거든요. 사실은 그때는 여자가 여왕이 된다는 건 사실 그 나라를 우습게 보게 만드는 그래서 이제 막 결혼을 누구랑 하냐 결혼 안 했잖아요. 그래서 버지니아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여자도 얼마나 좀 많이 힘든 게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좀 해적 드레이크 꼬셔가지고 뭐 너 갔다 와라 하고 잘하면 지구본 하나씩 주고 이렇게 사람들을 잘 관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녀의 초상화를 보면 지구본과 지도가 소품으로 반복적으로 등장해요. 그래서 저는 영국이야말로 정말 지리학으로 떡상한 나라가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들고 네덜란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약간 이제 그 세계를 정복하고 이런 차원에서 땅의 넓이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지도를 열심히 보고 상상력을 발휘에 따라서 그 나라의 어떤 영향력이 좀 커지고 또 줄어들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제가 이집트를 볼 때 깜짝 놀랄 걸 하나 발견했습니다. 이집트 신들을 보면요, 다 사람 몸뚱이에 동물 얼굴입니다. 놀랍게도요, 스핑크스만 사람 얼굴에 동물 몸뚱입니다. 거꾸로네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신기해요. 이걸 우리 구독자 지니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더라고요. 이집트의 신들은 얼굴이 동물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왜 스핑크스만 얼굴이 사람이고 몸이 동물일까요? 이거 뭔가 비밀이 있습니까? 이게 사실 몇 가지 오해들이 중첩되어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 이집트의 모든 신들이 다 동물의 얼굴에 사람 몸을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인 사람의 모습으로 표현되는 신들도 많이 있고 또 그냥 동물의 모습으로 표현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첫 번째로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스핑크스는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스핑크스라는 이름 자체는 원래 고대 그리스어에서 기인을 합니다. 이거는 약간 이렇게 쥐어짜는 사람, 그러니까 사람을 짓눌러가지고 짓이기는 사람이라는 그런 어떤 어원을 갖고 있는데 고대 그리스인들이 사자 몸뚱아리에 사람 얼굴을 하고 있는 대상을 부를 때 사용하던 이름인데 그 이름을 이제 그냥 이집트 가니까 비슷한 게 있네 라고 해서 이집트 쪽에 있는 그 대상들에 붙인 거예요. 근데 또 이게 또 재밌는 게 아마도 고대 그리스의 스핑크스, 퀴즈를 내는 스핑크스 있잖아요. 그 스핑크스는 아마도 고대 이집트에서 만들던 그 스핑크스의 형상에서 모티브를 얻어서 만든 존재일 것이고, 그러니까 막 섞여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집트에 있는 스핑크스들은 이게 우리가 스핑크스는 신이 아니에요. 이제 물론 가장 유명한 스핑크스, 기자에 있는 길이가 70m, 높이가 20m 되는 스핑크스는 후대가 되면 신격화되기도 해요. 근데 이제 그 실제로 스핑크스를 만들었던 고왕국 시대 때에는 이걸 왜 만들었는지 잘 모르는데 일반적인 이집트에서의 스핑크스는 신이 아니라 파라오가 사자 형태로 표현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핑크스는 언제나 파라오의 복직을 하고 있어요. 머리만 끌어줘도. 그런 거 그러니까 같아요. 네메스라고 하는 걸 쓰고 있고 몸만 사자로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가 지니고 있는 어떤 용맹함과 공격성을 파라오가 이제 갖게끔 하는 그런 어떤 상징물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그러면 같아요. 파라오 개개인을 상징한다면 스핑크스의 얼굴 모양이 다른 걸로 맞아요. 그게 스핑크스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발견이 돼요. 근데 대부분은 거기 보통 그 파라오 이름이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 스핑크스는 누구일 것이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집트 사람들이 파라오의 석상을 만들 때는 물론 이제 굉장히 엄격한 규범에 맞춰가지고 만드는데, 근데 그 파라오의 어떤 외형적인 개성을 반영하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이름이 비문이 쓰여져 있지 않은 혹은 비문이 지워진 스핑크스들이 발견되는 사례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멤피스라는 곳에 가면은 있는 커다란 알라바스터로 만든 스핑크스가 있어요. 이 비문이 없어요. 굉장히 큰데, 근데 얼굴을 보면 우와. 이집트 학자들
과학자들은 대체로 추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스핑크스는 이제 아메노테프 2세우곤 하셉스트라고 추정을 하고 있죠. 주인은. 그러면요 궁금한 게 두 가지인데 이집트 사람들은 스핑크스를 보고 스핑크스라고 안 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했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어로 스핑크스라는 이름의 실제 어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또 학자들마다 논란이 있는데, 어떤 이제 이론에 따르면 이게 고대 이집트어 셉쉐스 앙크라는 단어를 이제 그리스식으로 음차하면 스핑크스가 됐다고 얘기하기도 해요. 근데 셉쉐스 앙크는 살아있는 형상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실제로 고대 이집트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했다라는 근거는 확인되고 있지 않고, 사실 고대 이집트인들이 스핑크스를 뭐라고 불렀는지 잘 몰라요. 후대의 기록들은 나오는데, 후대에는 이제 기자인 스핑크스는 태양신이랑 연관을 지어서 뭐 호르의 마케트, 지평선의 호르스 뭐 이런 식으로 부르기도 했었는데 사실은 잘 몰라요. 또 한 가지 질문은 그러면 모든 스핑크스는 후대에 붙여진 그 스핑크스는 각자 다 다른 그냥 파라오들인 거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지껏 그 다 각자 다른 왕들을 어떤 의미로는 그냥 해태 하고 그냥 다 맞아요. 똑같은 동물 예. 취급한 거네요. 그래서 스핑크스를 부를 때는 누구의 스핑크스라고 불러야 되죠. 그러네요. 네. 람세스 2세의 재밌네요. 스핑크스, 하셉스트의 스핑크스 이렇게 불러야 됩니다. 새로운 걸 또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봐야 되는데 이집트 벽화예요. 놀라운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과학을 보다 정영진 씨가 굉장히 좋아하는 곤충이 하나 있거든요. 그 뛰어난 능력에 반해서 본인이 나는 이 곤충이 되고 싶어 뭐 이렇게 얘기했을 정도로 정말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곤충이 한 마리 있습니다. 바퀴벌레. 어떠한 틈도 몸을 납작하게 눌려서 어디든 다 들어가고 뭐든 먹어치울 수 있고 엄청난 능력을 지닌 바퀴벌레가 이집트 벽화에 나왔는데 크기가 거의 사람만 해요. 우와. 근데 이게 호주의 우리 곤충들 보면 이거 합성하냐라고 할 정도로 큰 곤충들 정말 많이 나오잖아요. 선생님이 모르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호주의 곤충들 보면 막 거미도 있다만 하고 막 동물들 곤충들이 어마어마하게 큰 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김웅 교수님은 큰 게 아니라 작은 거. 죄송합니다. 예, 아마 이집트 그림이니까 제가 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여기서 약간의 오해가 중첩되어 있는데, 일단 이게 뭐 이집트의 벽화에 바퀴벌레가 그려져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이거 벽화가 아니에요. 이거는 파피루스에 그려진 일종의 사파입니다. 예, 구체적으로는 이제 사자에서라고 하는 신왕국 시대의 장례문으로 사용되는 그 문헌들이 있는데, 그 문헌의 여러 챕터들 가운데 한 챕터에 바퀴벌레를 그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 챕터는 이제 36장이거든요. 36장. 이게 바퀴벌레를 쫓는 주문입니다. 쫓는 주문. 그러니까 거기 이제 보면은 이런 문장이 나와요. 이 더러운 입술을 나에게서 떨어뜨려라. 나는 신들의 이야기를 나에게 전하는 그 순환의 주인 크눔 신이다. 라고 하는 이제 그런 문장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고대 이집트인들은 이 바퀴벌레 혹은 이제 풍뎅이 종류를 아펠시라고 불렀어요. 아펠시. 근데 이집트에서 풍뎅이 종류를 부르던 이름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아펠시고 하나는 케프리거든요. 케프리라고 하는 것은 쇠똥구리, 긍정적인 곤충이에요. 그러니까 태양신의 상징으로 여겼습니다. 근데 아펠시는 부정적인 풍뎅이고, 근데 아펠시는 부정적으로 여겼던 것이 왜냐? 아마도 바퀴벌레일 것이고, 제사를 드릴 때 제사상을 쫙 차려놓잖아요. 근데 이 바퀴벌레가 와서 먹어요. 근데 그 제사상이 고대 이집트인들한테는 정말 중요한, 사람이 죽고 나서 저승과 내세에 가서 부활하는 데 있어가지고 원동력이 되는 에너지거든요. 그게 손상을 받으면 죽은 사람이 부활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자에서에서는 바퀴벌레를 쫓는 그 주문이 나오는 것이고, 또 고대 이집트인들이 그림을 그릴 때는 어떤 보이는 대로 그리지 않아요. 의미를 담아서 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퀴벌레를 좀 더 이제 괴랄할 존재로 묘사를 해서 조금 이제 강아지 크기처럼 표현해놨다. 그만큼 싫어하고 증오했다라고 봐야 맞아요. 돼요. 그래서 이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은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칼을 들고 있거나 칼 가지고 찌르고 있어요. 바퀴벌레를 물리치는 그런 장면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바퀴벌레는 다 싫어하고, 그리고 정말 오래전부터 살았군요 얘도. 또 이 그림과 관련해가지고 이야기되는 잘못 이해된 오해, 이 산물이 또 하나 있는데, 이 그림을 갖다 놓고 자 봐라, 고대의 바퀴벌레 이렇게 컸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고대의 바퀴벌레가 한 50cm 크기였다라고 이야기되는 사례들도 있는데,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 지금 예. 말씀 듣고 거의 설득이 됐는데 하나 반론이 떠올랐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창으로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얘기하는 거대 바퀴벌레는, 고대의 바퀴벌레는 고대 이집트도 아니고 사실 고고학의 영역을 아득히 뛰어넘는 석탄기 시대의 화석으로 확인되는 그 아프토로 블라토나라고 하는 바퀴벌레 종이거든요. 이게 근데 최대로 커봤자 한 9cm 정도라고 그래요. 9cm도 엄청나네요. 예.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인터넷에 이제 떠돌아다니는 어떤 자료에서 50mm를 잘못 50cm로 표기를 한 거예요, 누군가가. 그게 지속적으로 유통되고, 그것과 함께 이 고대 이집트의 이 그림들이 같이 엮여지면서 와, 이렇게 큰 바퀴벌레도 있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건
아마 저 물리학적으로 계산을 해봐도 이런 지구 이런 기후에서 이 곤충이 이런 재질로 된 곤충이 그렇게 커지려면 물리학적으로 불가능할 거고요. 아마 현존하는 바퀴벌레 중에 남미 열대우림에 있는 거에 좀 더 커요. 화석보다 길이가 한 9.57 나오고요. 날개 피면 한 20cm까지 된다니까 엄청 그럼 크죠. 참으로 잡는 거 네. 맞는 그래서 걔는 학명도 앞에 당연히 메가가 들어가요. 메갈로블라타. 우리 호모사피엔스의 호모에 해당하는 건데 거대 바퀴벌레. 거대 바퀴벌레. 거기에 여러 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인류보다 훨씬 더 오래전부터 번식하고 잘 살았으니까 그러면 얘네는 몸에 나쁜 병균이 득실해요? 그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바퀴벌레를 싫어하는 게 이제 병을 옮긴다고 그러는데 일단 먼저 이 병이라는 게 병이 뭐예요? 병이요? 네. 우리의 면역 체계를 무너뜨리는 것들. 너무 전문적이시다. 그 영어로 병이 disease잖아요. 그걸 딱 쪼개 보면 dis, is. 그러니까 is는 편하다, 쉽다잖아요. dis는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편하지 않은 게 일단 병이잖아요. 불편한 게 병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병이 여러 가지가 있죠. 이런 대사질환병도 있지만 감염병. 감염병은 감염에 의한 병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미생물은 다 잠재적으로 감염을 일으켜요. 우리 몸 안에 들어오서 자라니까. 근데 감염이 돼서 성장을 해서 결과로 몸이 불편하면 감염증, 병에 걸리는 거고 괜찮으면 무증상 감염인 거죠. 자, 그러면 바퀴벌레가 당연히 막 다니니까 수많은 미생물을 갖고 다니죠. 그건 맞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미생물을 갖고 다녀요. 근데 실제로 바퀴벌레가 뭐 모기나 막 이런 것처럼 그런 치명적인 병원균을 갖고 다니지는 않고 많은 미생물을 갖고 다니고 워낙 상옷이 그러하다 보니 직관적으로 더럽다는 인식이 있지만 실제 미생물 당연히 옮기죠. 치명적인 병원균을 옮기느냐 그건 다른 해충에 비해서 그거는 상대적으로 바퀴벌레가 억울한 부분이 좀 있죠. 바퀴벌레 생각보다 이충이다. 이충도 될 수가 있는 게 얘가 잘 먹잖아요. 왜 중요하냐면 얘네가 커다란 그 부스러기들 그러니까 결국 사체든 뭐든 자연에서 이게 돌아가려면 분해가 돼야 되는데 먼저 큰 거를 먼저 좀 와구작 해주면 전체 자연계에서 물질 순환되는데 일조를 하죠. 그렇다고 뭐 그것 때문에 제가 바퀴벌레를 이충이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 집 밖에 있을 때만 이충이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바퀴벌레 한 면에 오해하고 있는 그런 점이 좀 있다. 그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오히려 모기나 파리나 이런 애들이 더 병균은 나쁜 병균을 옮기는 거네요. 사실 저희가 곤충에 대해서 좀 좋은 시각 하셨는데 영양원이에요 사실은요. 뭐가요? 벌레가 그러니까 물론 바퀴벌레는 아닌데 식용바퀴도 있죠. 예, 시베리아 원주민들 보면은요, 우리 옛날에 번데기 먹었지 않습니까? 실크 유충이죠. 그런 풍습들이 아주 많은데 이게 겨울이 길거든요. 그러면은 봄 되면은 영양실조에 시달려요 사람들이. 근데 이제 이렇게 나무에 달려 있는 고치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먹어요. 그러면 이게 가장 영양이 힘든 3, 4월에 이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곤충 관련돼서 우리는 지금 되게 바퀴벌레 그러면 아주 그냥 뭐 싫어하는데 의외로 곤충이 부활을 상징하고 생명력을 상징하는 그러한 신화가 상당히 시베리아 원주민 사람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21세기 관점에서 벌레를 바라보는 게 아닐까. 그렇죠. 영양 성분만 놓고 보면 아주 고단백 좋은 영양소를 갖고 있죠. 실제로 바퀴벌레의 맛도 새우 먹어보지 않았어요. 식용바퀴 드셔보셨어요? 먹어보진 않았지만 식용바퀴가 따로 있어요. 먹어보신 분 얘기를 들었을 때는 새우 맛이랑 비슷하다. 갑각류 쪽이랑. 다 비슷해요. 저기 메뚜기하고 제가 매미하고 이런 것들 이렇게 많이 먹어봤거든요. 이게요. 메뚜기는 어렸을 때 많이 먹었어요. 메뚜기랑 시베리아 메뚜기 저희가 해서 그때 실험을 한다고 결론은 곤충은 다 튀겨서 소금 뿌리면 맛이 비슷해집니다. 교수님 여기서 결정적인 단어인데 튀기면 뭐든 맛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뭐든지 소금 좀 치고 가만히 있다가 이제 보드카 한 잔 따르고 먹으면은 그거 다 맛있어요. 보드카 때문에 그런 거야? 근데 저는 이제 특이한 프로그램 때문에 그런 곤충들을 이제 뭐 삶거나 쪄가지고 먹어본 게 경험이 있는데 곤충 먹을 거 못 됩니다. 예. 지금도 그게 생각이 나요. 혹시 이슬람도 바퀴벌레는 싫어해요? 벌레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겠죠. 큰일 날 소리 하십니다. 과학을 보다 자주 나오시는 인기남 있으면 벌레 제일 좋아합니다. 일단은 뭐 곤충은 무슬림들이 유일하게 곤충 중에 좋게 생각하는 곤충이 하나 있습니다. 있군요. 네,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 강 교수님이 또 드셨더만요. 군뱅이? 매미? 메뚜기. 메뚜기. 메뚜기 맛있잖아요. 근데 메뚜기 막 맛있어요? 돌아다니면서 막 휩쓸고 막 이러는 예, 휩쓸기도 하는데 메뚜기는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데 다른 곤충들은 영 아니죠. 바퀴벌레는 뭐 물론 싫어하겠죠. 곤충에 대해서는 특별히 그런 말은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 동물에 대해서는 확실히 있어요. 좋아하는 동물과 싫어하는 동물이 구분돼 있어요? 확실히 구분됩니다. 좋아하는 동물 중에는 가장 사랑받는 동물은 고양이에요. 이슬람에서 고양이가 네, 고양이. 지난번에 저희 북콘서트 때 이야기가 잠깐 나왔는데 길게는 못했었는데 이슬람의 고양이가 좀 왜 그럴까가 정말 궁금해요. 일단은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한데요. 예언자 무함마드가 고양이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좋아했냐면 이 고양이가 팔에 자고 있잖아요. 자기 팔을 베고 자고 있는데 예배를 가야 돼요. 그럼 어떻게 했겠습니까? 예배 가야죠. 이슬람인들한테 예배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깨우지 않기 위해서 옷을 잘라요. 와. 그런 기록이 있어요. 고양이를 키우는데 고양이 밥을 안 주거나 그래서 뭐 죽게 만들거나 힘들게 만드는 여정이 있다면 그건 지옥 간다고 그랬어요. 고양이를 제대로 안 하면 지옥 가요? 예, 지옥 가요. 그리고 무슬림들 같은 경우에는 깨끗하고 더러운 거에 대한 구분이 확실하거든요. 예를 들면 내가 예배를 하기 전에 씻어야 되거든요. 씻는데 내 씻으려고 하는 물을 강아지가 이렇게 먹었다. 그럼 그 물로 안 됩니다. 개는 싫어해요. 아, 걔는 안 돼요. 그럼 걔는 불결한 동물이에요. 근데 고양이가 먹었다. 아무 문제 없어요. 왜 그래요? 고양이는 깨끗한 동물이에요. 그 기준이 있는 건가요? 아, 그냥 예언자가 사랑해. 무함마드가 싫어했군요. 개는. 그러니까 무함마드가 싫어한 거는 모르겠는데요. 개는 자체는 애완견을 키울 줄 알아요. 개는 사냥이라든지 뭐 집을 지키거나 뭐 이런 거는 하는데 집에서는 못 키우는데 고양이만큼은 키우고요. 그럼 이슬람에서는 반려견이란 개념이 없어요. 반려견이라는 개념 없죠. 와, 그렇군요. 예, 집안에서 안 키웁니다. 그러면 지금도 그 이슬람 문화권을 가면 집에서 개 키우는 집이 별로 없어요. 예, 거의 없어요. 근데 어디서 개를 많이 보시면 튀르키예 가면 개들이 많죠. 집에들 안 키우고 마을에 되게 많거든요. 근데 시청에서 음식은 주는데 집에서 키우진 않아요. 이집트 같은 경우도 길 강아지들이 진짜 많아요. 그리고 길 고양이들이 또 되게 많은데 이게 이제 한국의 길 고양이들하고 이집트의 길 고양이들하고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의 길 고양이들은 절대로 사람이랑 교감을 하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이집트의 길 고양이들은 되게 쉽게 교감이 돼요. 사람들이 먹을 걸 많이 줘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과 관계에 익숙하기도 하고 이거는 사실은 그냥 제 가설인데 아마 기후 때문이 아닐까. 그 지리적인 이유도 있을까요? 고양이가 처음에 가축화된 게 아프리카 쪽이라고 근동, 들었고 예, 북아프리카 근동 지방이죠. 개는 아시아 쪽의 회색 늑대라고 들었거든요. 그게 이제 고고학적으로 가장 큰 논란 아직도 결론이 안 났는데요. 언제부터 고양이가 이제 가축화 길러졌는데 사실 현재로서 가장 빠른 데가 근동 지방 한 9,000년 전이라는데 얼마 전에 중국에서도 6,000년 전, 5,000년 전에 나왔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유적에서 뼈가 나온 거예요. 근데 결론은 이게 고양이인지 살쾡이인지를 DNA가 구분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고양이는 차분하게 길들여져서 이제 종이 변화가 돼서 DNA까지 변형이 돼야 되는데 그 단계를 안 가요. 그래서 지금 근동 지방은 빠른 것 같긴 한데 그거는 어쩌면은 길들여진 고양이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게 정설이거든요. 근데 아니 저는 약간 선생님이랑 의견이 다른 게 실제로 그 고양이가 이제 뼈가 확인된 유적이 키프로스 섬에 있는 그 실루로 캄보스라고 하는 유적이거든요. 시대는 기원전 한 7,500년, 9,500년 전까지 올라갔는데 이때 이제 나온 출토되는 양상이 사람이 이렇게 누워 있어요. 옆으로 매장이 되어 있고 고양이가 바로 이렇게 옆에 놓여 있어요. 같이 정말 그러니까 순장을 한 건가요? 그러니까 그래서 춘장이라고 하는 설명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고양이의 이 연령이 생후 한 8개월 정도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약간 쉽네요. 순장이 가능성도 있고, 근데 어쨌건 인간의 옆에 고양이를 인위적으로 묻은 흔적이 확인된다라는 거는 분명히 이 고양이는 이 사람들과 어떤 연관성이 있다라고 보통은 많이 설명을 하고, 또 이제 이와 관련해서 이게 이 시대가 PPN이라는 시대인데 이게 이제 신석기, 선토기 신석기 시대거든요. 근데 이게 아마 추정컨대 키프로스 섬에서는 고양이가 자생할 수 없죠. 그러니까 아마도 사람이 이동을 하면서 고양이를 같이 데리고 왔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고, 아직까지 이제 물리적인 근거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이 시대보다 조금 더 이전 시대에 고양이가 이제 인간과 일종의 공생을 통해서 인간 주변에 이렇게 머무르지 않았을까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근동 지방에서 특히 그 레반트 지방에서는 인간이 반정주 생활을 시작한 시대가 한 15,000년 전까지 올라가는데 그 나투프 시대이거든요. 그때 정주를 한다는 거는 약간의 경작, 그 다음에 수렵 채집을 통해서 확보한 식량 자원을 그 자신들의 주택 근처에다가 이렇게 보관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설치류들이 이제요 인간들이 살아가는 공간 내에 이제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 설치류를 따라서 고양이가 들어오고, 그 과정에서 사람들이 보니까 고양이가 자기 자신들의 식량을 공격하는 설치류를 잡아주는구나. 또 고양이가 뱀도 잡거든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아마도 인간들이 고양이한테 무엇인가 친절을 베푸기 시작했고, 그리고 고양이들 역시 그 상황 속에서 약간 적응을 하면서 인간 곁에서 머물게 된 게 아닐까. 키프로스설이 맞는데 논쟁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컨대 생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게 고양이가 나왔다는 게 고양이 과가 나왔지 그게 야생 고양이인지 아니면 완전히 집 고양이가 되었는지는 밝혀낼 수 없다가 똑같은 현상이 중국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고양이가 잠깐 살았는데 옆에 살아도 길들여지지가 않는 상태로 왔다 갔다 반복하는 거죠. 지금도 그런 설이 있죠. 고양이가 주인이라고 인식을 안 한다. 그렇죠. 두 말씀하시는 거 생물학적으로 보면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축화한 동물을 전 세계적으로 보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고기를 먹는 동물 정해져 있고, 그 이유는 늑대는 절대 가축이 안 되잖아요. 어떤 것들은 너무 야생성이 강해서 그런 것도 있고, 어떤 거는 가둬 키우면 스트레스 때문에 죽는 것도 있고, 고양이는 생물학적으로 보면 그 약간 중간쯤 된다고 볼 수 있는 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
자연스럽게 인간의 무리로 왔고, 근데 개 같은 경우는 와서 완전히 우리가 막 길을 들여서 가축화했다고 말할 수 있는데, 고양이는 아까 공생이란 말 쓰셨거든요. 얘는 얘대로 왔는데 사람이 쫓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놔둬라 그냥. 얘도 왔는데 그다지 나쁘지 않았어요. 쥐잡아먹고. 예, 그러니까 이것이 완전히 인간이 가축화했다고 하기에는 조금 완벽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게 이제 고양이 개 차이가 참 재미있는 게, 강아지 같은 경우는 이제 15,000년 전부터, 아니면 심지어 네안데르탈 때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늑대를 순화했는데, 근데 이게 그 늑대가 현재 개조상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기술 나가는데 결국은 그걸 실험을 해서 밝혀냈거든요. 벨야에프라고 러시아 노보시비르스크에서 은여우를 시험했는데, 이 사람이 20년 만에 완전히 그냥 약간 이게 쉽게 말하면 이제 늑대는 자기 내재되어 있는 것이죠. 길들여질 수 있는 습성이. 그에 반해서 고양이는 이게 고양이과에는 그런 습성이 없기 때문에 계속 공생을 하면서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인간이 길들여졌다라고 봤는데, 어쩌면은 반대일 수 있어요. 그 각각의 동물들 내재되어 있는 특성 인간과 상호작용을 한 것이지 인간이 일방적으로 한 건 아닌 것 같다는 게 들어요. 저는 이대로는 못 읽겠습니다. 제가 우리 김흥빈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한동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진짜라고 저도 그냥 알고 있던 상식 중에요. 고양이 털은 사람 폐로 들어가는데 개 털은 안 들어간다. 고양이 바이러스는 사람한테 옮겨서 애 키울 때 키우면 안 되는데 개는 키워도 된다. 이런 말 있잖아요. 참 처음 듣는 얘기고요. 그래요? 네, 그게 뭐 고양이 털, 개 털이라고 안 들어갈 거는 아닌 것 같고. 너무 얇아가지고 막 그렇다고. 근데 이거는 있어요. 고양이가 사람 곁으로 오면서 가장 덕을 본 미생물이 하나 있긴 있어요. 톡소포자충이라고 미생물인데요. 고양이가 최종 숙주예요. 그러니까 기생체들은 중간 숙주와 최종 숙주가 있거든요. 최종 숙주는 거기 들어가서 번식이 일어나는 곳이 최종 숙주고요. 중간 숙주는 거길 가기 위해서 거쳐가는 곳이에요. 근데 중간 숙주로 대표적인 게 설치류예요. 예, 쥐 같은 거. 근데 딱 쥐가 이 톡소포자충이 감염이 되면 얘가 고양이를 안 무서워해요. 덤벼요? 고양이한테 다가가요. 뇌를 조종당하는 거예요, 얘한테. 네. 근데 보통 이 설치류들이 고양이 오줌 냄새를 맡으면 도망을 가요. 근데 얘는 냄새를 맡으면 따라가요. 고양이 오줌 냄새를? 근데 실험을 해보니까 현재 우리가 말하는 집고양이의 소변과 호랑이나 이런 야생 오줌, 뭐 동물에서 갖고 왔겠죠. 그걸 왔는데 감염된, 겁을 상실한 쥐가 어떤 오줌을 더 좋아하느냐? 야생 호랑이나 표범의 오줌 냄새를 더 좋아한다는 거죠. 이건 어떤 의미냐? 원래부터 아까 고양이가 이게 야생이냐 묻힌 게 모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쥐는 현재 우리가 기르는 집고양이보다 야생 고양이과 동물에 더 끌린다는 거는 얘가 여기서 이제 후손이 온 건 맞는데 거기 더 끌린다는 거죠. 야생모이를 좋아하는. 예. 그래서 이제 쥐가 모이고 그러니까 쥐가 많아지면 당연히 톡소포자충도 많아진단 말이죠. 근데 과정에서 인간이 이제 들어와 있잖아요. 인간도 중간 숙주가 될 수 있거든요. 건강한 사람은 큰 문제가 없는데요. 특히 임산부나 면역력이 떨어지는 분은 그것들도 치명적일 수도 있어요. 그럼 그거는 어떤 증상이 있을 수 있어요? 보통 모든 이런 것들이 열나고 감기 증상 비슷하게 나오고 막 그런 거 있어요. 머리도 좀 아프고 그러면 이제 병원 가서 톡소포자충이. 톡소포자충. 인지 하나 풀었어요. 왜 우리나라는 고양이가 늦게 나오는가? 아 그래요? 예, 한국이 재미있는 게 우리가 이제 저희도 DNA를 해보고 해도 살쾡이 말고 고양이 자체 나오는 건 너무 늦어요. 그래서 역사 기록으로는 우리가 고려 시대 때 왜 절에서 승려들이 식량 때문에 쥐를 막기 위해서 고양이를 키웠다. 저는 미스테리가 약 3,000년 전에 한국이 이제 쌀농사를 하지 않습니까? 쌀농사를 짓는다는 건 정말 거대한 도박 1년을 다 거는 거기 때문에 또 겨울에 식량 보존하는 건 그거는 집단의 생명 좌지우지하거든요. 식량의 보호를 위해서는 설치류로부터 해야 돼요. 분명 고양이 있어야 되는데 고양이뼈가 안 나와요. 저희 아무리 퍼도 안 나와요. 그래서 이건 저희가 아마도 그러한 살쾡이를 키웠다가 프로죽을 반복했을 것이다는 식으로 이제 설명을 했는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네요. 일부러 이렇게 길들이면은 그때부터는 쥐를 안 잡으니까. 쥐가 안 쫓아가니까. 예. 그러니까 일부러 같이는 살되 먹이는 주지 않는다. 반려묘가 되는 순간 톡소포자충들이 싫어하는 반려묘가 되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가야 우리나라 보면 토기에도요 지붕 위에 이렇게 고양이가 있는 그러한 토기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때부터 이미 널리 있었을 텐데 일부러 그렇게 길들이지 않은.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과학적 약간 상상이 된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상대적으로 이 쥐가 감염된 쥐가 야생 고양이과 동물의 소변을 더 좋아한다는 뜻은 생물학적으로 얘가 그러니까 아주 먼 옛날부터 이 톡소포자층은 얘네를 조정해 왔구나. 그걸 좀 말하는 거고요. 다른 이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야생 상황의 고양이 종과 그다음에 우리가 함께 사는 고양이 종이 있을 때 톡소포자충의 입장에선 활동 반경이 더 넓은 숙주를 감염시키는 게 자기가 생존할 때 유리하지 않을까요? 그건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데 이 미생물이 그런 걸 의도하는 건 아니고요. 원래 얘가 의도했던 그 숙주는 야생이었고 그리고 이제 고양이는 상대적으로
최근에 온 건데 이것도 소변 냄새라는 것이 사실 어떤 걸 먹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겠죠.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실험에서 알 수 있는 거는 원래 이 톡소포자충이 줄을 이렇게 하는 걸로 봐서는 아주 먼 옛날부터 그 야생의 냄새를 좋아하는 네, 거예요. 근데 그게 미생물에 따라서 그런 동물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변하게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숙주를 조정하는 미생물은 있습니다. 근데 김은규 씨 그러면 우리 인간도 미생물에 의해서 어떤 그런 것들이 조금은 변할 수도 있을 거잖아요. 혹시 계속해서 빵을 먹고 싶게 만드는 그런 미생물이 있을 수도 있을까요? 지금 놀라운 건 저 접시가 2접시째라는 거예요. 저만 조금 줘요. 근데 빵 먹는 건 아니지만 그 얘기는 들었어요. 우리가 감기나 독감에 걸렸을 때 기침을 하는 게 그것도 어쩌면 바이러스가 우리 뇌를 그 조정해서 계속 뱉어내게. 전파를 더 넓은 범위에 하고 우리는 그런 어쨌든 얘기도 해로운 걸 밖으로 내보내고자 하는 이제 그런 건데 그거를 이제 해석을 해보게 되면 진짜 이 작용을 통해서 밖으로 많이 나가니까 퍼져나가게 되겠죠. LSD가 맥각균. 네, 맥각균 사실 저도 이제 재미있는 게 저희가 인간의 역사가 또한 종교의 역사이기도 한데요. 어떻게든 계속 환각을 계속 유지시킨다는 거. 요즘에 알코올이 되게 쉽게 작용을 시키지만 옛날에는 그래서 그거를 그러한 환각 버섯이라든지 네. 미생물들을 많이 이용했을 거라고. 그러니까 저희는 증거가 별로 없으니까 그럴 가능성도 참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맥각균 먹고 이제 광란의 춤 추고 그런 게 비슷한 게 미생물 감염으로도 그 비슷한 춤을 추는 게 있어요. 비슷한 좀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그 중세에 그런 거를 찾아가 보게 되면 독소의 그런 환각 물질에 의한 것이 있고 세균 감염으로 뇌 감염이 돼서 그렇게 경우가 있고. 무슬림들이 고양이를 키우면요, 그 중동 지역에 모래가 많으니까 그걸로 오줌똥 이렇게 그 깔고 아마 그래서 아무튼 고양이를 좋아하는 이유는요. 예언자가 좋아하기도 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고양이는 깨끗한 동물이에요. 그리고 깨끗한 동물을 치는 게 예를 들면은 양, 예를 들면은 똥이 더럽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양똥들은 괜찮습니다. 예? 양똥들은 괜찮아요. 양똥은 괜찮다고요? 예. 세상에 괜찮은 똥이 있다고요? 아, 그럼요. 저기 유라시에서 모아놓고 그거 가지고 겨울 나는데요. 그럼요. 유목민들 그거 다 수거해서 이렇게 쌓아놓으면서 흐뭇하십니다. 야, 이제 올해 그거 문제 없구나 이러면서. 그래서 아마도 무슬림 사이에서 가장 사랑받는 동물은 양과 고양이. 근데 고양이 얘기하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김범준 교수님께 제 질문 하나 드리는데 이건 진짜 날카롭게 대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고양이는 어디에서 떨어져도 안 죽는다. 물리의 법칙을 무시하는 것 같은 느낌 있지 않습니까? 통계 물리학적으로 고양이는 말이 안 되는 동물 아닙니까? 고양이가 갖고 있는 여러 특성 중에 엄청난 민첩성 그리고 이 관절 부위가 굉장히 부드러워서 충격을 잘 흡수하고 그런 건 잘 알려져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거에 관계돼서 물리학자들은 거의 100년 넘게 고민하기에 문제가 하나 있긴 있어요. 고양이는 내 발을 잡고 놓으면 떨어지는 도중에 몸을 회전해서 발부터 땅에 닿거든요. 이게 언뜻 생각하면 물리학의 가군동량 보존 법칙을 위배해요. 허공에서는 디딜 곳이 없는 거잖아요. 허공에서는 한번 해보시면 이렇게 몸을 왼쪽으로 돌리면 상체를 돌리면 하체는 반대쪽으로 돌거든요. 그래서 다시 땅에 닿으려고 다시 팔을 아래쪽으로 한다고 해서 이게 될 수가 없어요. 이제 그게 왜 그런 일이 있는지를 이제 물리학자들이 제 생각에 100년 이상 고민하다가 이제는 알고는 있어요. 이게 가군동량 보존 법칙을 위배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어쨌든 물리학자들이 고양이 갖고 그 고민했던 문제들이 몇 개 더 있습니다. 어떻게 증명됐어요? 그게 고양이가 완전 고정되어 있는 물체를 물리학에서 강체라고 하거든요. 근데 고양이가 내려갈 때 몸을 일단 직각으로 접어요. 그래서 이쪽과 이쪽은 이렇게 돌면서 몸 전체 이 축이 하나 있고 축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몸 전체도 돌 수 있잖아요. 그 세 개의 회전축을 이용을 해서 가군동량 보존 법칙을 위배하지 않으면서 내 발을 땅에 닿는다는 게 잘 알려져 있긴 해요. 그럼 한마디로 그 영화 같은 거 보면 귀신이 목이 깨깨깨 돌아가듯이 다 돌려가지고 접어가지고 그걸 이렇게 닿는다고? 슬로우 비디오로 찍은 게 있는데요. 보면 아 이게 이렇게 하는 거구나. 걔는 그게 유전자에 각인돼 있는 거네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걸 사실 과거에는 그렇게 못했거든요. 근데 못했던 애들은 다 죽었어요. 그런 걸 갖고 있는 아이만 살아. 그게 유전에 각인되었는지는 모르겠죠. 근데 고양이 관계에 대해서 그 아까 우리가 고양이는 인간에게 잘 길들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좀 한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한 가지 특성이 있어요. 그게 동물들을 앞에다가 두고 우리가 손가락으로 어떤 대상을 가리킬 때 손가락을 보지 않고 대상을 보는 것 그게 사실 굉장히 큰 능력이거든요. 근데 그게 늑대 그 능력이 없어요. 근데 집에서 우리가 기르는 강아지 그 능력이 있고요. 야생의 고양이 없는데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는 목표를 가리키면 손가락이 아니라 대상을 보는 능력이 있어요.
이게 아주 굉장히 극소수예요. 사실은 우리가 고양이를 이렇게 뭐 일방적으로 고양이는 야생 상황에서 바뀌지 않았는데 우리가 거기에 적응했다는 것도 있지만 고양이도 우리에게 많이 적응한 거죠. 실제로 그러니까 고대 이집트의 사례들을 보면은 고양이는 분명히 인간과 아주 밀접한 관계 속에서 살아갔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대 이집트의 사례들은 애초에 선사시대 동안에는 고양이가 어떤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인간 주변에 머물게 되었다고 한다면 고대 이집트 문명이 시작된 이후에는 그런 필요성이 아주 높진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애틋한 존재로 인간 주변에 머물렀어요.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게 이를테면 이집트 신왕국 시대의 무덤 벽화를 보면은 그 무덤 주인들이 자신의 모습들을 그리거든요. 근데 고양이가 그 근처에서 놀고 있거나 되게 귀여운 모습으로 표현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또 실제로 사람의 무덤 속에서 고양이가 함께 미라화돼가지고 매장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고양이도 미라로 시켜요? 예, 미라로. 고양이를 미라로 시키는 사례가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뭔가 이제 동물을 숭배했다는 식으로 설명하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대표적인 오헤이 또 사례가 하나 있는 게 기원전 525년에 페르시아가 이집트를 침략할 때 캄비세스 2세가 이집트를 쳐들어올 때 이 페르시아 사람들이 고양이를 앞세우고 왜냐면 이집트 사람들이 고양이를 너무 사랑하니까 고양이를 앞세우고 들어와서 이집트 사람들이 어떻게 그때 그래가지고 이제 페르시아가 이집트를 점령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아, 근데 심하다 그 정도면. 근데 그게 인질들을 앞에 이렇게 세운 것처럼. 그런 거죠. 서기 2세기에 그 폴리아이누스라고 하는 마케도니아 출신의 어떤 군인 출신의 작가가 쓴 기록에서만 확인이 돼요. 근데 교차 검증은 전혀 안 되고 심지어는 그 당시에 펠루시움 전투가 벌어졌었던 지역을 그 전투가 벌어진 직후에 방문해서 답사했었던 헤로도토스 같은 경우도 이 사례를 언급하지 않거든요. 이거는 아마도 그냥 고대 이집트인들이 고양이를 좋아하는 그 습성을 그냥 이야기화시킨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고양이를 미라로 만들 정도면 왜 우리나라도 약간 고양이 영물이라고 여기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럼 혹시 이집트에서도 단순히 좋아하는 걸 넘어서 영물이다 그런 게 있어서 그랬나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이제 오해가 되는 게 고대 이집트인들이 동물 숭배를 했다라고 말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정확하진 않아요. 이집트에서 고양이 모습을 한 고양이의 속성을 지니고 있는 신들이 등장하는 거는 굉장히 이른 시기예요. 그러니까 초기 왕조 시대 때, 그러니까 대략 한 기원전 3,100년경부터 한 기원전 2,900년 사이에 마페데트나 혹은 바스테트 같은 바스테트가 제일 유명한 여신이죠. 고양이 여신이 등장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고대 이집트인들이 고양이라는 동물 그 자체로 숭배한 건 아니에요. 고양이가 지니고 있는 어떤 속성을 신과 연관지은 것이지 고양이 자체 그 동물 고양이 있는데 이걸 신으로 섬기고 그런 건 아니고 다만 그냥 고양이를 아주 사랑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고양이를 미이라로 만든 것도 고양이 자체 사후세계를 위해서라기보단 주인이 가게 되는 사후세계에 주인이 좋아했던 고양이랑 함께 살기를 바라는 그런 성격이겠네요. 고양이 미라도 두 가지 차원이 있는데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죽은 사람이 아끼던 고양이를 함께 그냥 이제 매장을 한 것들이 있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고양이 모습을 하고 있는 신들한테 제물로 바치기 그럴 위해서 수도 있겠군요. 예, 그런 식으로 미라를 만든 고양이 거였어요. 미라도 보존이 잘 돼 있습니까? 보존이 잘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이게 뭐 인간 사는 다 비슷비슷한 것 중에 하나가 분명히 이제 고양이 미라로 만들었어요. 근데 이거를 엑스레이나 CT 촬영을 해보면 그 안에 비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아 가짜예요? 가짜 되게 많습니다. 갑자기 궁금한데요. 그 맨들맨들 고양이가 스핑크스 고양이 아니에요? 근데 털없는 애. 예, 맞아요. 근데 그거는 이집트랑 관련이 없어요. 상관이 없군요. 사실 제가 정확한 연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20세기 들어와서 혹은 19세기 후반일 텐데 저쪽 북미 지역에서 생겨난 돌연변이종인데 근데 왜 스핑크스 고양이라고 불러요?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웃기네. 고양이 하면 최고는 페르시아 고양이에요. 그건 페르시아에서 나온 예, 거예요? 페르시아 원산지죠. 그러면 그 무함마드가 800에 해준 고양이가 페르시아 고양이에요? 그 고양이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유명한 고양인데 안 남았어요? 무함마드는 페르시아 아니잖아요. 그래요? 아랍이잖아요. 그러니까 무함마드 고양이는 무이사라고 그러는데 그게 어떤 고양이인지는 잘 모르겠고 근데 우리 전통적으로 보면은 가장 귀족적인 고양이는 페르시아 고양이입니다. 지금도 굉장히 비쌉니다. 그게 약간 발끝에가 까맣고 네, 그러니까 털도 딱 보면 그냥 기품이 있어요. 일단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러다가 어떤 상황이 되면 지금 멈춰. 어떤 상황이 되면 멈추냐? 기간이 끝나면 멈춰야 돼요. 돈이 없으면 하다가. 그러니까 왜냐면 처음에 들어갈 때 이번 시즌은 이날부터 이날까지다라고 거기 이제 계획서에 들어가 있으면 그 마지막 날이 되면 끝나야 돼요. 근데 예를 들어 12월 31일까지는 하기로 했어. 지금 막 7월 달이야, 8월 달이야. 근데 멈춰야 되는 상황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과거에 있었죠. 뭐 이를테면은 가장 중요한 상황들이 전쟁. 투탕카멘 무덤 발굴 얘기하잖아요. 근데 투탕카멘 무덤 발굴 자체는 중단되지는 않았는데 그 투탕카멘 무덤이 있는 왕들의 계곡에서 이 하워드 카터가 1914년에 발굴을 시작해요. 근데
근데 갑자기 1914년부터 18년까지 1차 대전이 있었죠. 그래서 시작하자마자 전쟁이 일어나서 거의 한 3, 4년 정도를 멈췄다가 그리고 나서 17년 말부터 다시 재개를 해서 1922년에 투탕카멘 무덤을 발굴한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래도 좀 남편인데 푸세네스 1세 무덤을 발굴할 때는 이것도 이제 푸세네스 1세 무덤은 투탕카멘 무덤과 더불어서 이집트에서 도굴되지 않은 상태로 고고학자에 의해서 발굴된 유일한 왕묘 중에 하나거든요. 요거는 이제 프랑스의 고고학자인 피에르 몽테라는 사람이 이제 발굴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몽테가 되게 오랫동안 발굴을 했어요. 여기서는 한 1929년부터 거의 10년 가까이 이 타니스라고 하는 지역에서 계속 발굴을 했었는데 1939년에 딱 발견이 돼요. 도굴되지 않은 왕묘가. 근데 그때 2차 대전이 벌어지죠. 그래서 발굴 다 끝내지도 못하고 접고 다 이제 닫아놓고 철문 달아놓고 그리고 프랑스로 돌아갔다가 전쟁 끝나고 다시 돌아와서 이제 다시 발굴을 합니다. 예를 들면 그냥 좀 큰 묘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발굴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파다 보니까 글자가 딱 써 있어. 여기에 광개토대왕 이렇게 써 있어. 이러면 멈춰야 되는 거죠. 그렇죠. 정말 많은 게 있는데요. 지금 봤을 때 생각보다 더 많은 기술과 자본이 필요하면 일단 덮어야 돼요. 우리나라 좋은 예가 광주에 신창동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가 아주 유명한 저습지인데 저습지에는 모든 나무나 이런 게 완벽히 보존되어 있거든요. 그 옛날에는 그 마을에 있으면 공동묘지가 있는데 공동묘지를 한참 전에 발굴을 하고 1990년대에 그 주변을 팠는데 거기에 저습지가 나온 거예요. 어떡하냐? 덮습니다. 덮고 완벽하게 발굴을 할 수 있는 기술이 어디에 있는지 그런 것을 다 알아서 조사하고 난 다음에 다시 계획을 수립해서 다시 발굴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악기부터 시작해 다 나왔거든요. 인도에서는 이런 사례는 좀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듣기로는 조선시대 서원이 기존의 불교 사원을 이렇게 때려부시고 한 사례가 있는 것처럼 인도에도 이제 복잡한 종교사가 얽혀있는 유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대체로는 큰 문제가 없는데 어떤 경우에 예상 못하게 중요 힌두교 유적인 줄 알고 발굴을 했는데 밑에서 불상이 막 나오고 이러면 특정 지역은 좀 예민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경우는 좀 자제하는 상황이 덮어 뭐 이렇게 조용히 하자. 학술적으로 하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고고학 유적이 대체로 좀 외진데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발굴을 해서 뭐 불상이 하나 나왔어요. 갑자기 그 주변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왜요? 사례. 혹시 거기가 역사 유적이 되고 정부에서 이렇게 혹시 투자를 하게 되면 토지 보상 외진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개발이 되니까 개발이 될 수도 있고 혹시라도 관광지로 개발될 수도 있고 하면은 잘못하면 과열되겠다라는 걸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좀 전에 그 인더스 문명 북인도 사람이냐 남인도 사람이냐 이런 것과 관련된 약간 좀 예민한 민족주의 혹은 지역주의의 고고학 흔적이 나올 때 특히 그 시기가 선거철이 다가온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과열될 때 이럴 때는 대체로 어쨌든 정부 산하에 있는 고고학을 담당하고 있는 정부에서 기관에서도 선거 끝나고 하자 뭐 이런 약간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제가 한 가지만 또 추가했으면 좋겠는 게요. 발굴을 스톱한 경우도 있지만 발굴을 해놓고도 자료를 공개 안 하는 경우가 중국에서 꽤 많아요. 가장 좋은 예가 발해인데요. 제가 2009년도에 그때는 발굴할 때였으니까는 중국에서 놀라운 보고서가 나오는데 연변 쪽에 있는 발해 고분을 팠는데 여기에 그 발해에 황후를 칭하는데 순목 황후 나오면서 간왕의 황후 태씨다. 황후라고 했던 게 정말 중요한 게 황후는 이 사람들이 자기들을 제국으로 칭했다는 발해는. 그러니까 중국의 그 논리인 발해는 당나라의 속국이었다는 말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황후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 사람들이 보통 글자 나오면은 화려한 그림과 함께 다 공개하는데 결론에 딱 두 줄 써 있고 추후에 공개하겠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15년, 6년 지났잖아요. 아직도 공개 안 해요. 앞으로도 공개 안 할 것 같아요. 안 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 발굴을 해놓고도 안 하는 게 더 많다. 그 이집트 사료도 하나 제가 생각나서 소개를 좀 드리고 싶은데 대피라미드 남면에서 사실 배가 두 척이 발견이 되거든요. 1954년에 배가 발굴이 돼요. 그 중에서 이집트 팀이 하나는 꺼내가지고 복원을 해서 전시를 했었는데 그게 이제 쿠프의 태양의 배라고 부르는 배예요. 굉장히 큰 배입니다. 길이가 한 45m 되고 너비도 한 6m 되는 엄청나게 거대한 배인데 그 바로 옆에서 똑같은 배를 다 해체시켜가지고 이제 묻어놓은 구덩이가 발견이 됐어요. 1954년에. 근데 여러 개 안 돼서 발굴을 하지 않고 내비로 뒀었습니다. 그러다가 1980년대에 이제 미국 팀이 가가지고 조사를 좀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내시경 카메라를 넣어가지고 살펴보니까 상태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이거는 분명히 꺼내자마자 다 바스라진다. 그래가지고 그냥 내비뒀습니다. 그러다가
2012년에 일본 팀이 가서 그 주변을 다 완전 진공 상태로 만들고 나서 그거를 하나하나 보존 처리해 가면서 꺼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롭게 이제 개관할 이집트 대박물관에서 그 제2태양의 배 역시도 지금 복원 작업 중에 있어요. 아마 이제 나중에 정확한 시점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뭐 내년이나 내후년에 이제 이집트에 가시면은 그 첫 번째 태양의 배와 두 번째 태양의 배를 동시에 보실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제2태양의 배는 발굴이 제대로 되는데 뭐 한 60년 정도 걸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각 소장님께 질문을 하나 주신 분이 있었어요. 다큐에서 봤는데요. 스핑크스가 기자구역의 다른 유적들보다 좀 물에 의한 풍화가 많이 된 게 사하라 사막이 3,000년간 사라졌을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훨씬 더 오래전에 스핑크스가 축조된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그러면 스핑크스와 피라미드는 아예 만들어진 시기가 다른다. 뭐 이런 다큐멘터리가 있나요? 많죠.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물론 정통 학계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설명이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그 주장을 할 때 내세우는 몇 가지 근거가 있는데 주장의 근거로 사용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스핑크스의 표면에 새겨져 있는 풍화의 흔적이 이거는 물이 타가지고 생긴 풍화의 흔적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언급되는 몇몇 또 지질학자들이 있어요. 몇몇 지질학자들이 자신들이 관찰을 하니까 스핑크스에 있는 이 풍화는 물에 의한 풍화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지질학자들도 있었거든요. 뭔가 자연과학적인 결론이니까 이거를 근거로 삼아서 스핑크스는 사하라 지역이 사막화가 되기 이전인 12,000년 전에 만들어졌다. 주장을 하시는 거죠. 다른 피라미드와 풍화작용이 다른 게 피라미드들은 물이 없었던 시대에 만들어졌고 스핑크스는 그렇죠. 예. 물이 많았던 시대에 예, 만들어졌기 예, 때문에 예. 이렇게 풍화가 된 거야. 예, 그렇게 주장을 이제 하시는데 문제는 그분들이 사용하시는 이 지질학적인 결론 자체가 지질학 전체에서도 매우 소수 의견이고요. 보통의 일반적인 지질학자들은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럼 왜 스핑크스는 풍화가 달라요? 다르지 않다라는 게 같아요? 이제 주류 지리학자들의 설명이신 거고. 국뽕인가요 그러면 그분들은? 그러니까 국뽕과는 조금 다른데, 그러니까 유럽 그 서구권에서는 고대 이집트를 전문 용어로 사이비고고학 그렇죠. 자분들이 있거든요. 예. 근데 사이비고고학이라는 표현은 원래 정식 학술 네, 용어예요. 사이비고고학. 수도 아케올로지라는 용어가 있죠. 이분들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이 고대 문명들을 하나로 엮고 싶어하고, 그리고 이 모든 문명권들의 배후에 우리들이 지금은 정확하게 실체를 파악할 수 없는 초고대 문명이 있다. 뭐 외계와 비슷하게. 그러니까 초고대 문명의 바탕이 외계인이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심지어는 이 초고대 문명은 원래 남극 대륙에 있었다. 이 지구의 아틀란티스. 예, 약간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설명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스핑크스가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 미스터리가 많은 유적이긴 합니다. 근데 이게 고고학적인 정확을 놓고 보면 스핑크스는 피라미드와 거의 동시대, 오히려 저 카프라 피라미드보다 약간 후대에 만들어졌다라고 판단하는 게 더 합리적입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여러 신전들과의 관계를 보면 이게 더 후대에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 이야기 그 영화에도 나오잖아요. 트랜스포머에 보면 얼음에 갇혀 있는 그 그렇죠. 막 이런 그리고 느낌. 트랜스포머가 이제 나중에 거기서 보면 2편인가 피라미드 안에 기기 장치로 설치되어 있잖아요. 예. 그런 느낌. 또 하나의 궁금증이 있는데 이 이야기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 고대 이집트에 노예가 없었다라는 이야기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그러면 귀족들은 엄청 화려한 생활하고 막 피라미드 짓고 어떻게 말이 됩니까? 꼭 노예가 있어야지 귀족들이 살 수 있는 건 아니죠. 노예가 아니라 일반 바쁘니까 그럼 귀족들이 아니요. 그러니까 이게 노예라는 거는 완전히 정착화된 착착취만 당하는 계층을 보통 의미를 하는데 이집트에는 노예 말고 일반 농민들이 있죠. 고용인과 피고용인 이런 느낌? 월급 받는? 그 약간 그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이게 귀족들이 있으면 귀족들한테 시중을 두는 하인들은 일반 평민 계층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서 어떠한 자유도 갖고 있지 못하는, 어떤 권리도 갖고 있지 못하는 그런 계층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집트에서도 노동력을 제공하는 이 계층 사람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는 정당한 대가를 지불을 해야 했습니다. 고려에는요 계급 사회였었나요? 신분사회죠.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1894년까지 신분사회죠. 그러면 노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노예냐, 우리나라에서 이제 노비라는 말을 쓰죠. 노비인데 노는 이제 남자 노비를 노라고 그러고 비는 이제 여자 노비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노예가 어떤 가장 전형적인 형태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로마 시대 노예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 식민지 시대 그때 이제 노예인데, 이게 이제 어떤 특징이 있냐면 노예는 가족도 없고 거의 자유도 없고 인간적인 가축처럼 뭐 어떻게 보면 일만 하는 그런 존재인데, 이런 조건이 성립하려면은요 일단 공급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로마나 미국은 이게 무한정 공급이 됐어요. 그러니까 고대 로마 시대에 정복을 하면 그 정복지에서 수천 명, 수만 명의 포로들을 끌고 와서 그걸 노예로 쓰잖아요. 그러니까 고대 로마에서 정복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때는 그만큼 노예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로마 귀족들의 화려한 생활의 바탕에 노예가 된다는 게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미국에서 노예 사냥을 했잖아요.
아프리카 가서 그냥 잡아가지고 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무한정 공급이 되니까 마찬가지로 그 미국에서도 그렇게 이제 농장주들이 노예철을 그렇게 부릴 수가 있었던 거죠. 하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그 공급이 안 돼요. 공급이 안 되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사람들 계속 재생산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생산을 하려면은 가족들도 있어야 되고 일정 정도의 생계도 마련이 돼야 되고 그래야 재생산이 되어야 이제 본인들의 어떤 삶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이제 삼국시대부터 노비가 쭉 있었죠. 근데 이 사람들이 뭐 그런 가족이 없거나 그렇게 된 건 아니에요. 그러면 일정 수준의 대가를 받고 재산도 일정 어느 정도는 갖고 이런 재산도 게- 가질 수 있고 노비가 노비를 가지기도 했어요. 노비가 노비를 가져요? 제하청제도? 뭐 이제 노비도 능력이 되면 자기가 노비를 할 수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또 이게 이런 것도 있습니다. 노비가 지금도 자영업을 하는 게 그냥 일반 직장인을 하는 것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네. 일반 평민보다 노비가 더 편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누구네 높은 사람의 대지주의 땅을 노비로서 경작을 한다. 그럼 적어도 내가 최소한의 삶은 살 수 있잖아요. 그 경작주. 예. 구한말 사진 보면은요 정말 웃기는 게 양반들은 다 빼빼 마르고 외소해서 불쌍해 보이는데 백정들, 노비들 다 잘 먹어가지고 키도 크고 아주 그냥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 역사상 노비의 인구 비율이 가장 높았던 시기가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조선 말 동기 말기 보통 우리 일반적으로 앞선 시기에 삼국시대에 가장 많은 거고 점점 줄어들 거라고 생각.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인류 역사의 평등의 어떠한 과정으로 보통 이해를 하는데 실제 한국사에서 보면은 노비 인구는 조선 전기에 제일 많았어요. 지금 다 이게 외거노비예요. 그러니까 양반들이 대토지를 소유하면서 경작을 안정적으로 하려면은 노비를 주는 게 유리. 근데 이제 국가로서는 손해죠. 왜냐하면 이 노비들은 국가에 세금 안 내니까. 그러니까 이제 국가에서는 이걸 다 평민으로 만들고 싶어해요. 오히려 국가는 노비를 해방시키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일반 평민으로 만들어야 국가에 세금을 내니까. 근데 이제 대지주들은 막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의 이익과 지배층의 이익이 서로 상충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의 방법을 하냐면은 그러니까 노비가 되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주로 우리나라 노비는 다 혈연 노비잖아요. 그러면은 부모가 양쪽이 다 노비면은 노비가 되느냐, 아니면은 한쪽만 노비면 노비가 되느냐. 그 종모법이 근데 이제 그렇죠. 일천즉천이라고 보통 지배층들은 일천즉천을 선호하죠. 그러면 내가 노비가 두 명이 있으면 이제 남자 노비, 여자 노비 한 명 있다. 그러면은 얘네들을 다 평민하고 결혼시켜. 그럼 다 노비야. 그러니까 노비들끼리 결혼 안 시키는. 그러니까 이런 방법을 하는데 이게 결국은 국가의 이익하고는 반하죠. 안 맞는 거죠. 우리나라의 이제 노비 경작 이런 것들이 조선 전기에 굉장히 활성화가 돼서 그때 이제 굉장히 늘어났다. 그럼 자유인이 되는 방법도 있어요? 노비가 자유인이 될 수도 있죠. 노비 문서만 없어지면 자유인이 되는 거죠. 주인을 어떻게 담? 아이 그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또 조선 후기로 가면 노비가 없어져 평민들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 여러 가지 공명첩 같은 거 있잖아요. 나라에 공을 세운다든지 내가 돈을 모아가지고 국가에 내면은 납속이 되는 거죠. 평민이 되는 경우도 있고 공노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국가가 해방을 시켜줘요. 조선 후기에는. 그러니까 공노비는 주인이 국가니까 국가의 어떤 이제 자기의 신공을 하는 거죠. 몸을 이제 노동력을 하는 거잖아요. 그거 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국가에서. 그러니까 이게 항상 이제 시대별로 신분 관계는 계속 바뀌는 것 같아요. 고대 이집트도 아까 제가 노예가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피라미드 만들던 시기에 진짜로 노예라고 부를 수 있는 것조차 없어요. 근데 이제 신왕국 시대가 되면 약간 이집트가 이제 해외 군사 원정을 많이 떠나고 그러다 보니 전쟁 포로들을 많이 데리고 오거든요. 아 공급이 많아지네요. 이 공급이 조금 많지는 않지만 조금 생겨요. 그래서 뭐 이렇게 약간 시장에서 하인들을 노예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돈 주고 살 수도 있었어요. 그런 어떤 기록들이 나오는데 이게 또 근데 이 사람들을 사왔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신분이 그렇게 고정되느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 기록들을 보면은 어떤 이집트의 이제 중산층 정도 되는 남성이 있는데 여자 하인을 이제 사갖고 와서 입에서 일을 시키다가 나중에 이제 둘이 이제 자식을 낳아요. 근데 이 자식들을 나중에 원래는 하인이었지만 부인이 된 사람한테 막 유산도 물려주고 그 얘기는 뭐냐면은 소위 원래 노예 출신들도 다 사유재산을 가질 수 있게 된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은 노예라고 할 수가 없죠. 무슬림 사회에서는 예를 들면 우리 허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자유민과 몸종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잖아요. 결혼이 아니라 이제 첩이라고 그러죠. 아이는 자유인이에요. 무슬림들은 자유인이에요.